주 리뷰를 하고 리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화면 보이시죠? 첫 번째, 환자 머리를 통증 있는 쪽으로 돌려서 의사가 머리를 누르고 그 다음에 팔이 저린지를 보는 검사. 서프링 테스트에 해당이 되죠. 이게 되게 유명한 검사고 잭슨스 컴프레셔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컴프레셔 테스트하고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건 보기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사자가 앉아있는 환자의 턱 밑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후두부를 받쳐서 아주 천천히 머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검사다. 견인으로 목 주변의 근육을 긴장을 감소시켜서 손 저림 증상을 감소시킨다. 제가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검사라고 얘기했죠. 포라미럴 디스트랙션. 디스트랙션이라는 단어만 이해했어도 저기 이제 디스트랙션 한다는 머리를 천천히 위로 잡아당긴다는 그 검사에서도 이름이 있었는데 아마 조금 서비컬 디스트랙션 테스트 이건 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를 잘못 넣은 것 같아요. 보기를 이걸 왜 넣나? 포라미럴 디스트랙션하고 서비컬 디스트랙션은 전부 다 같은 얘기니까 혼돈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검사는 앉은 상태에서 시행되며 두 개의 검사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검사는 검사자가 환자에게 등척성 저항을 주고 머리를 돌리게 하여 그 통증을 확인한다. 두 번째 검사는 검사자는 환자의 머리를 돌리며 통증을 확인한다. 두 검사는 양쪽 방향으로 반복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하고 액티브하게 움직이거나 수동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더나우 테스트라고 근육이나 인대 검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했는데 대부분 학생이 맞췄습니다. 한 학생 빼놓고 다 맞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사법은 저거는 샵 펄서 그 테스트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 검사죠. 아마 그 그림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환자를 앉히고 요골동맥의 맥박을 촉지한다. 팔을 외전시키면서 같은 방향으로 턱을 들고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건 이제 에디스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고개를 돌리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멈추게 한 다음에 맥박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거. 이걸 이제 흉곽절구 증후군이라고 보통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에디슨 테스트. 리스 테스트는 사실은 뭐 많이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흉곽절구 증후군이지만 이거는 그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팔을 내려서 검사를 하는 거죠. 환자를 앉히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도록 한다. 등이나 다리로 전기가 흐르러가는 거. 러리미텔 사인, 레미텔, 러리미텔 뭐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다 맞춰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환자를 팔을 90도로 손을 들어서 손을 쥐었다 폈다 3분 정도 유지를 하고 유지를 못하거나 오자에 못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썼네요. 팔이나 손이 저리거나 둔한 감각이 느껴지는 반응을 루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이름은 이스트 테스트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다음 검사법, 이거는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는 검사죠. 그거 글만 봤어도 폴쿠션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뼈를 근데 이제 많이 쓰는 검사는 아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흉곽출구 증후군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검사법이 아닌 것은 에디스 루스에서 하이퍼 업젝션 매니버라든지 리스트 테스트는 그 자료에 제가 다 넣어놨던 건데 샤퍼서 테스트 자체는 목의 인대나 그 디스크, 스테빌리티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흉곽출구 증후랑 상관없이 저거는 이제 목을 검사하느냐 아니면 그 흉곽출구 증후를 검사하느냐를 이해만 했어도 샤퍼서 테스트는 목의 디스크 검사하는 검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검사들은 혈관과 신경 압박 소견을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흉곽출구 증후 검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샤퍼서 테스트가 맞는 거고요. 척수관 병증이 있을 때 양성 반응 보이는 거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원래 레미트 사인이 양성 반응을 보이면 그걸 가지고 바빈스나 호프만이라든지 클라우스 사인을 해서 그것들은 다 중추성 신경 병변, 그러니까 어퍼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스파이널 코드가 눌렸을 때 다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검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루스 테스트는 흉곽출구 증후 검사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근데 나중에 면허 시험 칠 때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명확하게 알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법들은 좀 생소한 검사법이 나오더라도 명확하게 어떤 걸 알면 맞힐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검사법들을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검사법들에 대한 것들은 이름은 면허 시험 칠 때는 꽤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대부분 성적이 좋습니다. 한두 분 빼놓고는 뭐 성적이 다 괜찮아서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걱정했던 성적이 좀 덜 좋았던 학생들도 이번에는 시험을 잘 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잠깐만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 쉐어 안 되고 있죠? 스크린으로 쉐어하면 이게 어려워. 화면 보이나요? 내 얼굴밖에 안 보이죠? 예. 성적은 다 맞히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이 100점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뭐 성적들이 그다음에 90점 맞은 분들도 하나, 둘, 세 분, 네 분. 그래서 뭐 3분의 2 정도는 성적이 꽤 괜찮은데 그래도 한두 분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성적을 조금 더 잘 받도록 노력을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기말고사는 좀 더 잘 쳐서 유종인비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요통을 하다가 다 끝을 못 냈는데
저희가 수업을 한 주 빠졌기 때문에 수업을 보강을 못하는 관계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요통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무릎 질환을 오늘 좀 할 거예요. 그다음에 발목하고 그 나머지 그 발목까지는 오늘 가능하면 하려고 해요. 발목까지는 우리가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 사실 시험이라는 건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시키려고 시험 치는 건데 발목까지는 밖에 나가시게 돼도 흔히 보는 질환, 그래서 흔히 보는 질환 이게 짜집기 하듯이 원래 이제 3주 동안 수업해야 될 거 2주 동안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보는 질환을 뒤로 미뤄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보는 거로 해서 오늘은 허리를 하고 무릎을 하고 발목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질환들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고 나머지를 정리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통에 대한 것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요통에 대한 거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의 원인에 대한 것들과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티슈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메카니컬 페인이라고 얘기하는 신경이 관여되지 않은 그 신경이성 변증과 근골격 질환이라고 하는 메카니컬 페인, 파트 조인트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들 오는 것들. 그다음 신경 통증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협착증. 이 두 가지를 감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메카니컬 페인은 통증이 허리나 엉덩이, 무릎까지는 가지만 다리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면 허리가 아팠다가도 디스크거나 스테노시스를 의심해봐야 되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더마톱을 따르는 그 면적만 아프거나 그렇게 되는데 스테노시스는 다리 전체가 저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하고 스테노시스를 어떻게 감별하느냐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스테노시스 진단상으로는 DTR이 항진되는 걸 스테노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환측의 DTR이 저하되는 거를 디스크라고 보통 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스테노시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더 저려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디스크 환자는 오래 앉아 있을 때 오히려 더 저려지는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스페셜 테스트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디지털 포인트를 고르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발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진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십종요통 10가지가 있는데 저 증상들을 가지고 십종요통은 사실은 오랫동안 통증이 멈추지 않는 신호요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만성요통, 굉장히 크로닉한 요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통들은 대부분 증상들이 약간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이제 디스크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통증도 있고요. 파세 조인트 신드롬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십종요통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디스크 자체의 여러 가지 진단명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그게 십종도통으로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서양의학적으로 이해를 하시거나 이해를 잘 하셔야지만 나중에 환자가 왔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면 다리가 저려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디스크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증상들이 연관돼서 나타납니다. 원인이 다르면 증상이 달라지니까 감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증상을 가지고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감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97%는 메카니컬 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껏해야 허리 주위의 근육이나 관절이나 이런 부위의 손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디스크가 있거나 이렇게 신경성 변병은 전체의 한 3~4%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이제 파세 조인트 신드롬이 한 80%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페이퍼들도 계속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70%에서 80% 정도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는 허리 4번이나 5번 S까지 4, 5번 사이, 그다음에 5번 S1 사이 거기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는 게 한 95%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하게 꼭 이건 시험 문제 꼭 납니다. 카우다 이쿠나 신드롬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감별을 해서 응급으로 보내야 될 환자이기 때문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배변의 이상, 소변의 이상, 그다음에 성기능의 이상, 그리고 팬티 안쪽에 엉덩이 부분이 둔해지는, 감각이 둔해지는 이 4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게 특징입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요. 허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허리는 심하게 안 아프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각 팬티 안의 모든 문제, 사실 우리가 이제 팬티 안에서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성기능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의 엉덩이 감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팬티 안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거를 삼각 팬티 안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거를 카우다 이쿠나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카우다 이쿠나 신드롬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일 많은 건 파세 조인트 신드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머슬이나 인대나 조인트나 관절, 뼈, 디스크, 신경들이 관여가 된다. 근데 근육은 2차적으로 관여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인대는 사실은 인대가 외상으로 손상받는 경우는 허리는 거의 없어요. 허리 인대를 망가뜨리려면 가동범위를 넘어가게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리를 그렇게 꺾는 거는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 그러면 그러고서 다시 재기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허리가 꺾어졌다가. 배트맨 보셨어요? 나중에 영화 배트맨 보시면 허리를 꺾어 놓죠,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다시 복구시키는 걸 보고서 제가 역시 배트맨이구나. 신경 손상이 다 돼서 못 걷다가 걷게 되잖아요. 그렇죠? K1 같은 거에서 허리를 누가 심하게 이렇게 꺾지 않는 한 허리의 인대를 손상시킬 수는 없는데 인대 병변이 오기는 해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인대가 저절로 뼈처럼 변하는 저번에 얘기했던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파세 조인트 신드롬이 가장 많고요. 뼈가 부서지거나 뼈가 분리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 중에서 말초신경을 누르거나 중추신경을 누르거나. 디스크가 나오는 디스크의 문제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지 않고 그냥 디스크가 말라 비틀어지고 노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걸 디제너레이티브 디스크 디지즈라고 DDD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것들을 제가 학생들이 3시간 강의를 듣고 요통을 다 이해할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최소한 큰 그림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그 그림들에 대한 디테일들을 채워 나가실 거라 해서 제가 두루두루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떤 학생을 만났더니 정형외과학을 너무 1시간에 요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끝내는 게 너무 부담된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한국에 있을 때 레지던트들은 요통 하나를 가지고 2년 정도를 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될 테마인데 그냥 제목들 다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새 박사과정에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 위주로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통 같은 경우를 하나만으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주에는 이제 그걸 실습하고 뭐 어깨하고 무릎하고 많이 보는 질환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것만으로는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나중에 임상을 많이 하시고 싶고 그러면 지금 PR라는 거예요. PATM 프로그램에 오시면 더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그만큼 프로그램을 짜거나 그만한 강사들을 모아서 요통이나 무릎, 머리 아프거나 목 아픈 거 이런 것들 임상에서 많이 보는 질환들로 커리큘럼을 짜서 강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강의를 안 듣더라도 이런 단어들을 들어주게 되면 다 본인들이 뭐를 찾아봐야 될지 요새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더 찾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뭐를 봐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본인들이 이해되는 건 이런 병증이 있구나. 내가 피상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알고 대략적인 개념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 개념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는 본인들이 시간을 가지고 평생 요통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요통 환자를 좀 잘 보시려면. 저도 요새도 보는데요. 가끔가다 논문 나오거나 그러면. 디스크가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에 눌리는 두 가지가 디스크가 다 만듭니다. 척수 말초신경만 누르게 되면 디스크라고 또 얘기를 하는 레디큘로패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추신경이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게 되면 마일로패시라고 하는 요새 협착증이라고 얘기하는 협착증 환자가 요새 갑자기 막 늘은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병이 그렇게 협착증이 확 늘은 건 아닌데 옛날에는 디스크를 수술을 많이들 했어요. 근데 디스크는 수술해서 얻는 어드밴티지보다 수술해야 될 정증 환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외과 선생님들은 본인이 수술할 병증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착증이 수술 적응증이기 때문에 협착증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서 요새는 웬만한 환자들이 진단 받아오면 뭐라고 받아와요? 협착증이라고 받아요. 옛날에는 디스크라고 받아왔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응? 그래서 이제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말초신경만 누르는 게 그러니까 러브루트라고 얘기하는 말초신경만 누르는 걸 협착증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는 걸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파스 조인트에 문제가 있으면 파스 조인트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목에서 리포트 페인 맞죠? 연관통이라고 이렇게 그림 그처럼 허리에도 엉덩이나 무릎까지 허벅지 뒤에나 그래서 주로 거들 모양의 이런 패턴의 그림 거들이 여러 가지 조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각처럼 그런 식의 패턴의 통증을 나타내는 게 많고요. 그래서 엉덩이 아프다는 사람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런 파스 조인트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연관통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파스 조인트가 커졌지만 그것이 러브루트를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라디큘로패시를 나타내고요. 걔가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이엘로패시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스 조인트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리포트 페인이나 마이엘로패시, 레디큘로패시를 다 이룰 수도 있다. 뼈가 상하는 건 뼈가 연세가 드시면 골다공증이 와서 주저앉거나 그래서 뼈가 압박되는 압박골절이라고 얘기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압박골절은 수술 안 하시고요. 세멘 같은 것도 넣을 필요 없다라고 논나누나 호전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두는 근데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그 뼈도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하라는 식으로 침대에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스폰딜라이시스인데 스폰딜라이시스하고 스폰딜로리스터시스 저건 오자예요. 스폰딜로시스는 오히려 조인트에 더 가까운 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폰딜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 척추 분리증 그림에서 한번 봤을 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하는 스폰딜로리스터시스를 볼 수 있고요. 인대가 관여되는 병증은 인대는 강직성 척추염, 인대가 강화되는 강직성 척추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가 않고 인대 자체가 뒤에 있는 황색인대라고 얘기하는 굵은 인대가 나이가 먹으면서 주름이 생기고 그것이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는 협착증 증상. 그래서 제일 많이 요새 얘기하는 게 황색인대 비후에 의한 스파이널 코드가 압박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은 원인으로 봐서 뒤에를 드러내는 수술을 주로 하죠. 그다음에 근육이나 텐던은 허리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쟤는 2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뼈는 이렇게 생긴 걸 봤고요. 중요한 것들만 보고 갈 겁니다. 여기 로도시스가 있죠. 이 로도시스는 디스크에 받는 압력을 줄여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자목이나 일자허리가 되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높아져요. 근데 저런 로도시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원인은 근육이고요. 근육이 지나치게 경직이 돼 있으면 로도시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 경직이 왜 오냐? 통증이 생기면 근육 경직이 오죠. 그래서 근육이 통증이 있으면 근육 경직이 오고 근육 경직이 오면 로도시스가 없어지고 로도시스가 없어지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높아지고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 디스크가 터지고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신경을 눌러서 신경의 증상을 나타내는 이게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건 근육을 이완시키고 로도시스를 만들어주면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들고 밀려 나오던 케미칼들이 안 나오고 안 나오다 보면 신경염증이 줄어들고 그래서 다리 저림이 없어지고 이런 프로세스로 가신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침으로 디스크가 낫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가설인 거고요. 제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로도시스가 좋아지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봤고요. 보통은 로도시스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활동을 잘하고 통증이 없어져버리면 3개월쯤 지나면 로도시스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증이 없이 3개월 지나고 나면 근데 이제 보통 로도시스가 없어진 사람들 치료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찍어보면 대부분 로도시스가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통증을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대 중에서는 뭐 전적인대, 후적인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황색인대라고 얘기하는 이 뒤쪽에 붙어 있는 인대가 문제가 되고요. 아까 협착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 스파이널 캐널이라고 하는 척수 강이 좁아지는 거라 그랬죠. 이 강 내에 이 척수강 내에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좁아지는 디스크가 나서 좁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뒤에 황색인대가 비우돼서 커져서 그러니까 인대는 커지지 않는데 약간 비우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몰딩이 생기거나 아니면 MRI상에는 인플라메이션 소리를 보는데 이게 비우되거나 아니면 파스 조인트가 이렇게 먹어 들어와서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양방에서는 이게 라미나죠. 라미나 이거 자체를 띄워버립니다. 그럼 이 뒤에 공간에 다 열리니까 스파이널 코드를 쭉 나오더라도 누를 게 없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라미넥토미라고 얘기를 하고 라미나를 잘라낸다. 라미넥토미라고 얘기를 하고 라미넥토미를 잘라내고 나면 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뼈를 이렇게 묶어줘요. 이걸 퓨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환자들 MRA를 보실 때 라미넥토미가 있는지 퓨전이 있는지를 엑스레이나 CT나 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나중에 딥리들링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라미넥토미가 했다. 그러면 침이 들어갈 때 이 뼈가 침을 막아주지 않죠. 스파이널 코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라미넥토미 한 사람들은 나중에 침 치료하고 그럴 때 꽤 주의해야 되는 그렇겠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해가 돼야지만 딥리들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EV가 없어요. EV가 없으면 침이 쑥 들어가면 그냥 동맥으로 쑥 들어가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관통, 파티 조인트가 손상을 받게 되면 연관통이 나타나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경만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신경은 이제 이게 러브루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러브루트라고 하고 이거 스파이널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눌리느냐, 여기가 눌리느냐, 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죠. 이 배수열 그림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부교감 신경은 서비칼에서 그 크레니얼 러브와 세크럴 러브가 부교감 신경을 만들지만 교감 신경은 전부 다 그 흉추에서부터 비롯되는 요추까지 비롯되는 그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나오는 신경절이 교감 신경을 만듭니다. 근데 나중에 환자들을 치료할 때 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거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치료할 때 교감 신경 쪽을 컨트롤하시려 그러면 척추 쪽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부교감 신경 쪽을 컨트롤하려 그러면 크레니얼 러브 쪽이나 아니면 세크럴 쪽을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증상들은 전부 다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을 때예요. 부교감신경은 되게 사람을 릴렉스 시켜주고 안정화시켜주는 신경이잖아요. 교감신경은 전쟁 모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 긴장되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돼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 부에다 침을 놔서 이 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배수혈을 쓰는 거고요. 나중에 환자들 볼 때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으면 배수혈을 쓰라는 건 고전에서 첫 번째 레코멘데이션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 12정경에 있는 원혈을 쓰는 건 세컨으로 레벨 추천하는 거거든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신수를 쓰는 게 첫 번째예요. 그건 이 그림을 보면 너무 타당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로컬에 나서 한의원에 나가시면 배수혈 쓰시는 분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본인들이 오장육부의 질환을 잘 고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등도 들겨 주잖아요. 그렇죠? 등도 들겨 손 딴 거 해봤죠 다들? 지상 구경이라도 해봤죠? 나 손 따는 거 모르겠다 이런 분 있어요? 한국 분이니까 다 아는구나. 우리는 그걸 한의학적으로 만약에 이제 표현을 하면요, 배수혈을 고타시키고 손에 손법을 한 다음에 상향혈에 점자 출혈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프로세스. 이렇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어. 손 따주는 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향에서 피 빼는 거겠어요. 이게 원래 노상혈이거든요. 상향 옆이기 때문에. 노상혈에서 피 빼는 거겠어요. 실로 감는 거겠어요. 손을 훑어주는 거겠어요. 등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등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체하면 등만 두들겨달라고도 그랬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밸런스가 깨졌으면 그쪽에다 자극을 주게 되면 교감신경이 다시 자기가 병이 들은 줄 알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배수혈을 쓰실 때 저는 레코멘데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쓰지 마라. 대장수, 위수 이렇게 하나만 쓰지 마라. 왜냐하면 신경들이 서로 문합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신경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놓은 게 딱 위수가 아니더라도 같이 놓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위수에다 놓고 위아래 이렇게 쉽게 말하면 6개를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2개를 놓잖아요. 그렇죠? 위수에다가 아니면 신수에다가 2개씩을 더 놔서 위아래를 더 놓게 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더라. 왜냐하면 이건 레벨 단위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레벨 단위로 와서 교합을 해서 교감신경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건 한의사가 오장육부 질환을 잘 치료하려면 배수혈을 잘 써야 된다. 원혈을 잘 쓰는 게 아니라 12정 있는 혈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배수혈을 잘 쓰는 게 오장육부를 치료를 잘하는 거다. 이거 아주 명심해 주시고 나중에 본인이 생리통이 있다면 손발에다 침 열심히 넣거든요. 제일 좋은 건 팔려혈에다 넣는 거예요. 팔려혈에다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다 빠져나오죠. 거기서. 치료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생리통 심한데 엉덩이에다 침 맞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성 선생님들 하기가 되게 수월할 수도 있고요. 남자 선생님들도 가운을 입고 본인이 의사가 되면 그리고 간호사도 동반하고 환자들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꼭 배수혈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저 그림을 유통해서 이제 꺼낸 이유고요. 요번에 새로 추가해서 옛날에 간단하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해주면 우리 수녀들한테 얘기할 때 왜 더 강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해. 난 얘기를 다 해줬는데 두세 번씩.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해 주려고 더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건 마이엘로패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말초신경이 된 다음에 눌리는 건 라디콜로패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척수 요거는 얘기를 하고 합시다. 만약에 5번 신경이 눌렸다. 척수 5번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나온 디스크가 눌렀다? 4, 5번에서 나온 디스크가 5번 신경을 눌렀다. 쉽게 말하면 환자가 다리가 저리다 할 때 5번 신경 부위가 저리면 허리가 어디를 치료해야 된다? 4번과 5번 사이를 치료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침을 딱 거기만 놓지는 않죠. 위아래도 같이 나와요. 근육 긴장이 와서 디스크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데는 어디다? 4, 5번이다. 그럼 거기 제일 먼저 놓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제일 먼저 안 놓더라도 전침을 걸 때 거기를 제일 먼저 걸어주겠죠. 왜? 거기다는 자극을 확실하게 내가 주고 싶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전침을 걸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디다 먼저 걸 건지. 그렇죠? 전침을 자극을 줄 때도. 왜냐하면 자극을 주고 다른 자극을 이렇게 얹어주면 그쪽 부위에 정확하게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일 심각하고 제일 중요한 부위에다 전침 자극을 항상 제일 먼저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디 부위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디스크 구조 잠깐 보면 수액이라고 얘기하는 뉴클레어 퍼포서스가 있고 밖에 애뉴라라고 있는
하는 그 껍데기가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 엔드 플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엔드 플래트에서 영양 공급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으셔야지만 영양 공급이 잘 돼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한테 걸으라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빨리 걸으셔야 돼요. 배 내밀고 천천히 걸으시면 안 되고요. 빨리 걸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걷게 되면 충격을 받죠. 그러면 디스크가 충격을 받으면 걔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영양 공급을 더 원하겠죠. 그리고 이 충격으로 영양 공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걸을 때 본인이 걸으면서 허리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근육이. 그러면 근육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걷는다는. 그래서 허리 아플 때 제일 환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걷는 걸 되게 어려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걷게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걷고 나서 살짝 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통 환자들한테 우선 많이 걷고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걷다가 중간에 1분씩 뛰어라. 1분만 뛰고 다시 걷고. 그러니까 중력이 우리 몸에 디스크라든지 그 뼈에 주는 압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중력이 없으면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갔다 오게 되면 골다공증이 걸려서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뼈에 압력이 안 주어지면 디스크의 압력도 안 주어지기 때문에 우주에 나가면 제가 1m 80이 돼요. 키가 3cm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1m 80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3cm만큼의 디스크가 압력을 못 받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양 공급을 잘 못 받죠. 그럼 신수가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수를 보충하려고 육미주황탕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로 하여금 걷고 가볍게 그럼 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뛰었는데 1분이나 잠깐 뛰는 건 누구든지 뛸 수 있어요. 근데 뛴다라고 얘기하면 뛰면 굉장히 여러 가지 티슈들이 좋아진다. 인간이 가장 오래 했던 행동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뛰는 거지. 옛날에 수렵생활하고 우리가 동물이었을 때는 뛰어다니고 그 수렵생활 더 오래 했잖아요. 우리가 농사짓기 시작한 지는 뭐 몇천 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주로 다 그 수렵하고 따먹고 도망다니고 쫓아간 것보다 도망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은. 하여간 그 원래 인간이 최적화되어 있는 건 달리기예요.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건 우리가 진화할 때 그렇게 진화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진화될 거다? ET처럼 될 거다. 그게 스필버그가 인간이 그렇게 된. 인간이 머리가 점점 커지고 목은 점점 가늘어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그럼 그걸 극대화시킨 게 E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ET화 돼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디스크야. 그래서 나중에 환자들 운동시킬 때 그 얘기는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줬고요. 디스크는 이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걔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타이프 콜라겐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섬유륜이 안에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서 안에부터 터지다가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더 압력을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수분을 유지하는 거다. 수분이 말리면서 생기는 문제다.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탈수가 제일 큰 문제예요. 탈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육미주황탕 같은 걸 요통에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육미주황탕을 쓰면 요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통이 예방되는 거지. 그렇겠죠? 디스크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30도, 120도 이렇게 앵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비틀리는 동작, 비틀리고 눌리는 동작이 제일 많이 찢어져요. 그래서 허리를 꼿꼿하게 숙이고 젖히는 동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비트는 동작이 제일 나빠요. 비틀면 디스크도 문제를 많이 받고 파스조인트도 많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영양 공급받는 게 혈관이 공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어느 정도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걷고 그런 사람들은 디스크도 덜 생기고 허리도 덜 아프니까 많이 걸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에는 그 비너스만 해도 되게 뚱뚱하죠. 그리고 옛날에 그 이전에 비너스라고 얘기하는 그 토템에서 나오는 진흙으로 만든 미인은 진짜 배가 볼록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여자들을 미인이라고 안 하죠. 요새는 빼싹 마른 여자들을 미인이라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요새는 마른 사람을 미인이라는지? 이거 맞지? 이거 퀴즈인데 이거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요새는 마른 사람을 미인이라고 옛날에는 뚱뚱하면 미인이라 했을까요? 시험 못 쳤으면 빨리 크레딧이라도 받게끔. 크레딧 관심이 없네. 예.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먹을 게 없어서 부자의 상징들이 약간 지방이 많고 잘 먹고 통통해서 그게 미의 상징이 아니었을까요? 예, 뭐 거의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크레딧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물어봤던 건 미의 기준이라는 건 미라는 건 남이 안 가진 게 미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뚱뚱할 때 말라 있으면 미인인 거고요. 남들이 다 너무 이쁘게 생겼었는데 못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나중에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는 돌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흔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을 가치를 두는 거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저의 미의 기준은 흔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미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래서 예전에는 다들 그 못 먹고 더 많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통통하면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또 맞고 요새는 다들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러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삐썩 마르고 비는 똥똥한 게 비너스일 때 한약은 어떻게 돼요? 뚱뚱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겠죠. 그러니까 옛날 보약들은 다 살찌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한약을 먹을 때 다 살찌는 약도 돼 있어요. 옛날 약들이. 근데 그 약을 지금에서 똑같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똑같이 쓰면 어떻게 돼요? 옛날 미인하고 사는 거야. 본인 취향이 나 옛날 미인네, 난 뚱뚱한 여자가 좋아 이러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데 난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난 날씬한 여자하고 살고 싶고 뭐 난 날씬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약 쓰는 것도 옛날에 오히려 사약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는 거꾸로 보약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뚱뚱했던 사람이 지금은 추녀라 그러잖아요. 약간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의 삐썩 마른 거 옛날에는 진짜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서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랬을 텐데 요새는 모델들 보면 뭐 빼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의 가치는 뭐예요? 뚱뚱한 게 가치였고 지금의 가치는 마른 게 가치라면 그 사람이 한테 해줘야 될 보약이라고 얘기하는 컨셉이라고 얘기하니까 한약의 단어로는 보약은 이제 뚱뚱이 조금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게 맞는데 요즘 환자들이 제일 좋아해야 될 약은 보약이겠어요? 사약이겠어요? 기본이 사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상한론 약처방을 다시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상한론은 부자의 그 주치의들, 집에 머무르는 주치의의 약처방이거든요. 데일리로 체크하는 수는. 그러니까 나중에 환자들 볼 때 약을 잘 쓰시고 싶으시면 시대 정신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디스크는 나이가 먹게 되면 수분이 빠지게 되면 디스크가 내려앉고 그것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지겠고 척추가 내려앉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화투존 같은 데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 보면 펄퍼서스가 리크한다고 돼 있죠. 케미칼만 나와서 그 케미칼이 인플라메이션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 됩니다. 디스크의 요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디스크 그 MRI 필름을 보거나 속에서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노멀한 거고요. 디스크가 부풀어 있는 경우에 특별하게 어디가 꼭 부풀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내막이 그 퇴화가 되고 노화가 되면서 내막이 이제 수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수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눌려앉게 되죠. 내려앉게 돼요. 그걸 벌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한 군데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걸 프로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후종인대라고 얘기하는 인대 밖으로 삐져 나오면 익스트루전이라고 얘기해요. 요거하고 그림이 좀 틀리죠, 그렇죠? 요거는 훨씬 더 예각을 이루고 있고, 요건 훨씬 더 둔각을 이루고 있죠. 둔각 예각 맞죠? 예. 그러니까 꺾어진 각이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풍선 같은 거 불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디스크가 받는 압력은 누워 있을 때하고 앉아 있을 때하고 받는 압력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똑바로 누워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사실 똑바로 누는 거 3배 정도의 압력을 더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똑바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삐딱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앉게 되면 이 사람의 한 15배? 아니 8배쯤 되겠네요. 8배 정도 압력을 받아요. 근데 디스크 요통의 환자들은요. 누워 있을 때도 보통 이 정도의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정도에. 그래서 누워 있을 때도 근육 이완을 시켜주게 되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황색인대라고 얘기하는 인대가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이제 후종인대고요. 포스트랄 롱기튜드널 리가멘트라고 후종인대라고 얘기하는 인대고요. 저게 디스크가 못 나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후종인대라고 여기 황색인대라는 인대가 붙어 있는데 이 인대가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는 저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리가멘트 플라붐이라고 얘기하는 황색인대의 비유. 왜냐하면 나중에 MR 같은 거 보면 플라붐이 인나진 데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걸 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MRI 볼 때 MRI 필름 들고 왔는데 MRI 필름 여기 플라붐이 인나진 데 있다. 플라붐이 뭔지 그 인나진 되면 어떤 병리를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면 어렵죠. 그래서 플라붐이 인나진 돼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되죠. 그게 이제 보통은 스테노시스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근육은 첨부 근육부터 4단계의 근육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4단계의 근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치료할 때 제일 많이 치료하는 건 한의사들이 슈퍼피셜 레이어만 치료를 치료합니다. 근데 인터미디얼 레이어까지는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딥 레이어부터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하시고 디피스 레이어는 자기의 침 감과 아나토미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해야지만 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슈퍼피셜 레이어, 인터미디어트 레이어, 딥 레이어는 사실은 느낌만 가지고 이제 침을 놓을 때도 걸리는 게 없어요. 뼈도 없고 아무것도 안 걸리거든요. 근육층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어들에 대한 감각을 잘 이해하시다 보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타켓 티슈가 본인이 진짜 원하는 티슈까지 침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놓일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침 깊이를 간단하게 뭐 내가 1년에 1cm쯤 더 들어가겠다. 그 느낌을 다 구별하시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위해서 쭉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칼로 쑥 집어넣어도 배에 쑥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본인이 칼로 푹 찔러서 배를 쑥 찌를 수 있다고 수술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침도 똑같아요. 찌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뭘 찌르는 줄 알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침을 놓으시다 보면 점점 그래서 이 보통은 침 놓을 때 이 정도에다 피부나 여기다 이렇게 침을 매달았는데 사실은 이 딥레이어에 있는 머슬, 미디어 레이어, 딥레이어에 있는 머슬까지는 침을 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한 1, 2년 내에 본인들이 한의사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 미디어 레이어까지는 침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레이어까지 놓을 때하고 스포셜 레이어를 넣었을 때하고는 치료 효과는 배 이상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슈퍼피셜 레이어 그러니까 바깥쪽만 이렇게 치료를 하면 여기 근육만 좋아지겠죠. 나머지 근육도 다 통증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경직돼 있는데 근데 얘가 요 미디어 레이어 하면 슈퍼피셜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럼 얘 플러스 얘까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2배 이상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병에 대한 그 진단까지를 잘 하면 어떤 근육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서 디스크 압력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치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딥 레이어는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근데 여기까지 치료한다는 건 잘못 누르게 되면 그 신경을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썩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디피스 레이어는 아니고 그 디피스 레이어 전까지는 치료하실 수 있고요. 거기까지만 치료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다 보면 그 근육 긴장이 줄어들어서 디스크 받는 압력이 줄어들고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간혹가다가 룸보럼의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쿼드로스 룸보럼. 근데 이 부분은 세컨더리가 근육 긴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침을 놓는다는 건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내장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혈자리가 이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비근혈이라고 얘기하는 경액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이나 요한이라고 돼 있는 혈들이 있다. 이건 이제 그 면허 시험에 나옵니다. 비근혈의 위치는 뭐 이런 식으로 비근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뒤에 가서 잠깐 볼 거고요. 그다음에 소아스 머슬이 문제다. 허리가 안 구부러지는 것 때문에 소아스 머슬은 허리를 굽혀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려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저기다 침을 놓는 테크닉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무식한 거다. 허리를 못 구부리는 건 근육이 이완이 안 되는 거지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허리를 못 구부린다면 구부리는 근육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소아스 머슬에다가 구부리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구부릴 때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부리는 근육에는 소아스 머슬은 문제가 없어요. 요통 환자가 소아스 머슬에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요통 허리를 담당해주는 근육이 아닌데. 생성 변화 봤고요. 진단은 사실은 이제 이것만으로도 뭐 참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일인데 제일 먼저 요통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지 마시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그 허리가 어딘지 만져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만져보면 허리라고 얘기했는데 등을 만지시는 분도 있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엉덩이를 만지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프냐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확하게 만져주니까 진단한테 질문할 게 3분의 1로 확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허리가 아파요. 근데 계속 물어서 다 물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허리와 환자가 얘기했던 허리는 다른데면 진단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이해가 되세요?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나는 숄더 조인트인 줄 알고 막 검사를 했어. 응?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여기가 아픈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환자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옛날에는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어디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물어보고 했는데 임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서 했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데가 아프면서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은 속이기가 쉽다. 만져봐라. 어디가 아픈지. 그러면 만질 때 면적을 정확하게 잘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허리만 아프세요? 아니면 허리만 아프시고 엉덩이까지는 안 아프세요? 엉덩이 아프면 엉덩이 어디까지 아프세요? 이렇게 손으로 정확하게 만져보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아픈 부위가. 그걸 가지고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그냥 다리가 저린 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만져보세요. 저린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더마토볼 어디가 저린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만져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통증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통증의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허리만 아픈지 밑에까지 내려가는지 밑에까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어느 부위가 저린지 그다음에 통증이 샤프한지 아닌지 스포피셜한지 딥한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신경 손상은 대부분 특히 말초 신경계의 손상은 딥하진 않습니다. 다 스포피셜하게 아파요. 스킨 쪽으로. 근데 스테노시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통증의 양상이 뭐 이런 것들 다 수업 시간에 배웠죠. 예. 스포피셜한지 딥한지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을 진단하는 부분에 어디가 아픈지 통증 양상이 어떤지 얼마나 심한지 어떨 때 더 아파지는지 어떨 때 덜 아파지는지라고 하면 저 한 가지만으로도 거의 한두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디테일을 채워 나가시는 게 본인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통증 양상인지를 물어보면 그 통증 양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꼭 같이 연결을 지셔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샤프한 페인이고 스포피셜한 페인이야. So what?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면 그 진단을 한 거를 쓸 일이 없겠죠. 그리고 사이트가 다리에 통증 보이죠. 레드 플렉 저번에 얘기를 했죠. 요거는 시험 문제 꼭 냅니다. 레드 플렉이 아닌 것은 레드 플렉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내겠죠. 캔서가 있거나 체중 감소, 그다음에 정맥 주사를 많이 쓰거나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많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더 중요한 건 열이 나거나 열 나는 건 내가 사람 죽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통증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건 티슈가 제가 쓰일 때만 아프다랬죠. 그 티슈가 일할 때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 근골격계가 쉬고 있는데 아파진다. 그건 근골격계성 요통이 아니다. 내장기성 통증이라 다른 통증이다라는 저 질문을 저는 꼭 합니다. 저게 이제 어떨 때 더 아파요? 어떨 때 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더 중요한 건 열이 나거나 열 나는 건 내가 사람 죽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통증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건 티슈가 제가 쓰일 때만 아프다 그랬죠. 그 티슈가 일할 때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 근골격계가 쉬고 있는데 아파진다. 그건 근골격계성 요통이 아니다. 내장기성 통증이라 다른 통증이다라는 저 질문을 저는 꼭 합니다. 저게 이제 어떨 때 더 아파요? 어떨 때 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거기서 디테일하게 더 물어볼 때 아침, 점심, 저녁 어떨 때 어떤 동작이 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볼 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블라드의 디스펑션 이거는 카우다 이쿠냐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스테노시스 환자들의 특징은요. 걸을 때 더 아프시고요. 서 있을 때도 아파져요. 그래서 불롱 그립이 원행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불롱 그립이 원행이 무슨 요통이냐 그러면 기요통이에요. 기요통이 있게 되면 불롱 그립이 원행. 그러면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 못 걷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테노시스 환자들의 특징은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서 못 서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더 중요한 건 열이 나거나 열 나는 건 내가 사람 죽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통증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건 티슈가 제가 쓰일 때만 아프다랬죠. 그 티슈가 일할 때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 근골격계가 쉬고 있는데 아파진다. 그건 근골격계성 요통이 아니다. 내장기성 통증이라 다른 통증이다라는 저 질문을 저는 꼭 합니다. 저게 이제 어떨 때 더 아파요? 어떨 때 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거기서 디테일하게 더 물어볼 때 아침, 점심, 저녁 어떨 때 어떤 동작이 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볼 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블라드의 디스펑션 이거는 카우다 이쿠냐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스테르시스 환자들의 특징은요. 걸을 때 더 아프시고요. 서 있을 때도 아파져요. 그래서 불론 그룹이 원행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불론 그룹이 원행이 무슨 요통이냐면 기요통이에요. 기요통이 있게 되면 불론 그룹이 원행. 그러면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 못 걷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테르시스 환자들의 특징은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서 못 서 있고요. 걷는 것도 요새 제가 치료하는 사람도 한 2, 300m 걷다 요새는 한 6, 700m 걷게 되는데 오늘 클리닉을 다시 닫아서 더 이상 치료를 안 하기로 했는데 오래 못 서 있고 오래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걷는 거리를 늘려주셔야 되고요. 걸을 때 배를 내밀어서 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샤핑할 때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훨씬 덜 아파지기 때문에 카트를 밀고 다니면 덜 아프고 그렇지 더 아파지는. 그다음에 되면 불능 구립이 원행. 그러면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 못 걷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환자들의 특징은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서 못 서 있고요. 걷는 것도 요새 제가 치료하는 사람도 한 2, 300m 걷다 요새는 한 6, 700m 걷게 되는데 오늘 클리닉을 다시 닫아서 더 이상 치료를 안 하기로 했는데 오래 못 서 있고 오래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걷는 거리를 늘려주셔야 되고요. 걸을 때 배를 내밀어서 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샤핑할 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훨씬 덜 아파지기 때문에 카트를 밀고 다니면 덜 아프고 그렇지 않으면 더 아파지는. 그다음 강기성 척추염이라고 전정인대나 후정인대들이 골화가 되면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척추가 꼼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하는 것 중에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스트 익스펜션 테스트라고 이렇게 그래서 5cm 이상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면 강기성 척추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많이 오고요. 이 검사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강기성 척추염 사진 찍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10조인트부터 오고요. 나중에 강기성 척추염 환자를 치료해달라 그러면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치료 잘 안 되거든요. 호전 잘 안 되고요. 저도 이제 케이스가 꽤 있었는데 봉독을 쓰면 좀 좋아져요. 어느 정도 가는데 봉독도 굉장히 고단위로 써야 되고요. 라디콜로패시하고 마이로패시 설명 계속 했었고요. 빠세 조인트 신드롬은 여기 무릎 밑에까지 아니라 무릎 밑에까지는 잘 안 가고요. 무릎 위에까지만 주로 통증이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 뒤에 쪽, 위에 부분,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 그다음에 엉덩이에서 옆으로 타고 내려오는 통증, 허벅지 앞쪽 상태로 무릎 위에까지 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빠세 조인트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을 착각해서 거기가 아픈 걸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빠셋이 좋아지지만 통증이 나타나고 여기 그림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죠. 무릎 위에까지만 아프고 허리만 아픈 걸 메카니컬 페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리가 저려지는 그걸 유로제닉 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로제닉 페인은 디스크와 스테노시스가 있다. 골절은 압박골절이라고 얘기하는 뼈가 내려앉는 이렇게 뼈가 내려앉아 버리는 우리가 깡통을 꼭 빈 깡통이면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찌그러지죠. 물이 있으면 밖으로 튀어나올 텐데 그래서 그 골 밀도가 높으면 부서지지 않지만 골 밀도가 떨어지면 잘 내려앉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저 부러졌을 때는 그냥 눕혀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게 부러졌는지를 보는 가장 좋은 건 음차로 우리가 이제 소리내는 그 음차로 튜니포크라고 얘기하는 그걸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여기다 갖다 대시게 되면 통증이 여기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급성 척추 압박을 압박골절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폰딜로시스 같은 경우는 퇴행성 변화다.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건 뼈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여기서 이제 계단상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손을 만질 때 계단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방전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25%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5% 이상이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밀려 나올 때 허리가 많이 아파지지 않아요. 재밌는 건 대부분은 이게 밀려 나오면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와서 스테노시스 소견을 나타내는 게 가장 많아요. 쉽게 말하면 마이로패시 소견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서 전방전이증 환자가 꽤 많고요. 그레이드 2 정도 되게 되면 침 치료하고 안정성을 잡아주게 되면 통증이 줄어들고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제 퓨전해서 수술하고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스폰딜로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 척추 분리증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척추 개목걸이가 끊어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개 모양의 여기가 끊어지는 근데 이게 끊어진다라고 요통이 생기지는 않아요. 저거는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게 별개의 뼈였다가 엉겨 붙으면서 하나의 뼈로 되는 거예요. 어린애 때는 저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원래 붙어있다가 떨어진 거니까 척추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건 뼈가 골절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척추 분리증을 발견을 하고 척추 분리증을 교통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거 골절로 보이니까. 근데 교통사고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어요. 0.03% 정도 갖고 있는 거로 돼 있고요. 저거는 요통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도 페이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게 떨어지게 되면 척추 전방전이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한쪽만 떨어지면 들어가고 두 쪽만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척추를 보게 되면 여기가 수평이거든요. 여기가 4번과 5번 어떻게 돼요? 밑을 보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밑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겠죠. 빠져나가려는 걸 잡아주는 게 파셋 조인트고 근데 파셋 조인트는 붙어있지만 여기 라미나 옆으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못 잡아주니까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분리증 있는 사람은 나중에 척추 전방전이증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배가 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척추 분리증 있는 사람, 전방전이증이거나 분리증 있는 사람은 배가 나오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이힐 신으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이힐 신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이힐 많이 신거나 그러면 더 심해지고요. 척추 측만증.
측만증은 뼈 자체가 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침을 맞는다고 뼈가 다시 자라주진 않죠.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진행되는 청소년기 때는 덜 쉬게 하는 게 목표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치료를 안 하진 않아요. 저 각을 좋아지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줘서 그 각을 유지하려는, 치료를 열심히 할 때는 각을 다 재보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더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거로 치료하셔야 되고, 저기 측만이 오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빨리 죽어요. 수명이 더 짧게 돼 있어요. 심장이라든지 그 내장의 압박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 황색인대가 여기는 더 커져 있죠,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이거를 스테노시스라고 얘기해요. 얘가 눌러 나와서 이게 눌리는. 근데 예전에는 요거만을 자꾸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보니까 센트럴 타입으로 나오는 디스크도 있고요. 척수 전방전이증 때문에 뼈가 눌리는 경우도 있고, 파스 조인트 눌리는. 그거에 따라서 마이엘로패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이엘로패시의 원인을 그래서 그 각을 유지하려는, 치료를 열심히 할 때는 각을 다 재보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더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거로 치료하셔야 되고, 저기 측만이 오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빨리 죽어요. 수명이 더 짧게 돼 있어요. 심장이라든지 그 내장의 압박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 황색인대가 여기는 더 커져 있죠,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이거를 스테노시스라고 얘기해요. 얘가 눌러 나와서 이게 눌리는. 근데 예전에는 요거만을 자꾸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보니까 센트럴 타입으로 나오는 디스크도 있고요. 척수 전방전이증 때문에 뼈가 눌리는 경우도 있고, 파시 조인트 눌리고, 그거에 따라서 마이엘로패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이엘로패시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환도에다 침을 놓죠. 집이 썰인가요? 환도가? 예. 집이 썰에다 침을 놓는데, 환도침이라고 얘기하면 중화침하고 환도침은 다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긴 침을 쓰죠. 왜 긴 침을 쓸까요? 깊이 들어가야지만 타깃이 있기 때문에 깊이 긴 침을 쓰겠죠. 그러니까 표면에는 침을 놔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깊이 놨어 3cm, 나는 깊이 놨어 4cm,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원래 문제를 만드는. 그러면 우리가 환도침은 어떻습니까? 고전에 보면요, 다 다리가 같이 요각통일 때 써요. 요통과 요각통이 틀리거든요. 요통은 허리만 아픈 거, 다리까지 아픈 건 요각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각통이 있을 때 환도를 레코멘데이션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로 내려가는 그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데, 간혹 가다가 엉덩이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2차적으로 통증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긴장이 와서 여기서 더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근육 중에서 이 피리포미스 머슬이라고 얘기하는 이 머슬이 왜 중요하냐면, 이 머슬로 사이아티카 너브, 다리로 내려가는, 다리 뒤쪽으로 내려가는 5번 신경과 S1 신경을 합친 게 이 사이아티카 너브예요. 그래서 사이틱 너브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피리포미스 머슬이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침을 놓을 거 아니면 환도에다 침을 놓나 마나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침을 놓을 때 내가 환도에다 침을 놓는다 그러면 타깃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피리포미스 환도에 들어가서 여기를 정확하게 때릴 수도 있지만요, 환도에서 약간 안쪽으로, 그래서 환도에서 어디 방향으로 보통 침을 놓냐고 얘기하면 요도 방향으로 놓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자의 요도 방향, 앵글이 엉덩이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의 한 10cm 정도 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방향이 다르면 전혀 다른 데 가겠죠. 침이 들어가서 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방향은 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건 요도 방향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그 침첨을, 그렇게 하면 피리포미스를 건드리기 쉽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환도보다 약간 안쪽에서 침 놓는 게 훨씬 더 환도를 맞추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변형된 방법으로. 이렇게 환도는 여기 있죠. 여기하고 항문하고 중간이 중간이 환도죠. 대전자하고. 어떻게 배웠어요, 환도 위치를? 환도 위치 배우셨을 텐데. 굉장히 재밌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WH에 보면 환도 위치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되냐면 일본은요, 환도가 어디냐면 앞에 있어요. 사타구니에 있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옛날에 중국에서 그림으로 전해받으니까 거기 점이 찍혔으니까 저게 뒷면을 얘기한 건지 앞면을 얘기한 건지 몰라서 앞면으로 수천 년을 갈등니까 1000년 넘게. 그래서 일본의 교과서는 다 앞으로 돼 있어. 근데 그동안 쭉 앞이라고 할 텐데 이제 와서 뒤라고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WH에서 그 합의를 못 봤어요. 제가 그 회의를 진짜 우리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는 미치겠는데, 일본 애들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서 1000년을 넘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얘기하기, 여기서 합의를 못 봤어요, 환도를. 되게 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환도도 앞면에 있는 거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글로 들어가서 뭘로 들어갈 거라는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앞면에다 넣나 뒷면에다 넣나 피부에다 넣는 건 그게 그거야. 그렇겠죠. 그 혈자리의 원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앞면에다 그릴 일은 없겠죠. 앞면에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부터 오늘 이제 처음 하시는 걸 텐데, 허리 검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검사를 한번 볼까요? 스프링이라서 저렇게 이제 허리를 눌러요. 누르는데
스파인 하나씩을 누르는 거예요. 저거 그냥 아무렇게나 누르는 게 아니고요. 스파이널 프로세스 뼈 하나를 이렇게 눌렀을 때 만약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거나 티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눌리게 되면 티슈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스트레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누르는 건데요. 잘 누르시면 굉장히 잘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파이널 프로세스 사이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 저렇게 누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컨셉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왜 하는 건지. 스파인을 하나만 한꺼번에 두 개를 누르시면 안 돼. 한 번에 하나씩만 누르시면서 어느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분이 4, 5번 쪽에 문제가 있구나, 5번 S1 쪽에 문제가 있구나, 2, 3번에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걸 알게 되면 하다못해 사이티카가 있고 다리가 아프면 5번 신경에 저리다 그러면 4, 5번이구나 이렇게 안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그냥 허리만 아파. 그럼 허리 중에서 어디가 아프지를 환자가 나 4, 5번 여기가 아파요. 딱 그렇게 아픈가요? 허리는요. 신경이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허리에다 침을 쫙 꽂고서 몇 개 맞았어요 물어보면 맞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3cm 이내에다가 침을 두세 개를 놔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띄어서 넣으면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수열이라고 해야 침을 놓고요. 몇 개 맞으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거 맞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혹시 맞히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신경병증이 있는 분일 거예요. 그만큼 둔하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고 환자가 왔을 때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나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정확하게 레벨을 알겠죠. 그렇죠? 왼쪽 오른쪽 떠나기 이전에 위에서부터 저는 어떻게 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부르면서 눌러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아픈지. 그 다음에 1번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위에부터 다시 1번으로 하거나 다시 누르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2번이 아프다 그랬는데 다시 내려올 때도 그 부위가 아파야 되는데 환자가 거기를 누르는지 어디를 누르는지 모른다니까. 그럼 그 부위에서 다시 재현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분이 여기가 아프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교통사고 환자거나 꾀병 환자들을 맞힐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환자들이 못 맞춰. 그래서 스프링 테스트는 꼭 하셔야 되는 검사고요. 저거를 저렇게 안 누르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작대기 같은 것도 써요. 중국에서 태국 가서 사봤는데 태국인가? 미얀마 갔을 때 사왔구나. 원래 이게 지압봉이라 했는데 그 지압봉의 뒤가 뭉툭하더라고. 그래서 내 손으로 누르니까 손가락이 자꾸 제껴지잖아요. 엄지손가락. 그래서 내가 이러다 내 엄지손가락에 관절염이 올 것 같다. 매일 요통 환자를 누르니까 내가 안 해. 이거 누르는 걸 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날로 보통 많이 누르는데 그래서 그 지압봉을 사서 포크하게 누를 때는 지압봉을 이렇게 누르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누르면 되니까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의미를 알면 적절하게 검사할 수 있지만 똑같이 따라해본들 저기서 얻을 게 뭔지 모르면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보는 거고요. 좌우도 눌러봐요. 근데 좌우 눌러가지고 더 아프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러냐면 빼싹 마른 사람도 있죠. 근육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안에까지 압력이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웬만큼 근육 있는 사람은 옆에 눌러봤자 한 6cm 안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프레셔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프다 그래요. 근데 중간에 동맥을 누르는 건 아프다는 거고 스파이널 프로세스가 있고 개를 누르기 때문에 전체 뼈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통증이 나타나서 알 수 있고요. SLR 이건 꼭 모르는 일반인도 알 만큼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저때 환자한테 제가 다리를 들 테니까 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힘 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환자 되게 착하죠. 무릎을 저렇게 탁 펴주고 있죠. 저렇게 착한 환자 참 만나기 힘들어요. 저렇게 피려고 그러면 무릎을 렐롱 구부려버려. 그래서 보통은 저는 한쪽 손으로 무릎을 딱 누르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를 다시 한 번 더 할 필요 없죠.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안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딱 들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샥 구부러져.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환자한테 무릎 피고 계세요. 그러면 또 힘을 줘. 그래서 무릎을 막 눌러. 그러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리를 들 테니까 힘 빼고 계세요라고 얘기해서 무릎을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들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스트레이트 레이즈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SLR이라고 얘기를 해요. SLR 각이 얼마냐. 그래서 이 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통증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보는데요. 보통은 요 35도에서 70도 여기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한 허리 디스크 통증이에요. 이때 통증이 어디 나타나야 될까요? 35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어디에 통증이 나타날까요? 허벅지 뒤에가 땡기는가? 허리 뻣뻣한 다리 뻣뻣한 사람은 다 나타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원래는 액슈얼리하게는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 디스크에 제일 많이 쓰는 검사거든요. 다리로 내려가는 그 짜릿한 통증이 확 심해질 때 땡긴다는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땡길 때 이것이 근육이 땡기는 건지 신경이 땡기는 건지를 보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35에서 70도까지 들어 올리고요. 여기는 없는데 바우스트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하지만 들었는데 내가 이게 신경이 돌리는 건지 그 근육이 땡기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보다 약간 덜 들어. 아니 70도에서 땡긴다라고 얘기하면 60도쯤 들고서 그거를 무릎을 발목을 내 무릎에다 걸치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요. 그러면 더 70도까지 들어지겠죠. 응? 그 상태에서 위중혈을 눌러. 그러면 신경을 땡기겠죠. 응? 그럼 신경만 땡기는 거잖아. 그때 똑같은 통증이 나타나면 신경이 땡기는 거고요. 그래서 SL을 하고 나면 꼭 더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액세서리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저는 바우스트링 테스트를 하는데 내년 학생들한테는 그 그림을 보여주겠다. 이따 아니면 내가 찾아서 보여줄게요.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드는 거를 제가 들기도 하는 검사들을 하는데 저런 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추해. 의사가 무릎 밑에 내려가서 막 저렇게 하면 이 의사가 되게 진실되구나. 근데 저거에서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과 SLR 인포메이션이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은 앉아서 하게 되면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더 잘 나타난다. 그래서 SLR 나오면 이걸 한번 더 한다는데 저는 저건 하지 않고요. 차라리 보스트링을 대신하고요. 슬럼프 테스트라고 봅시다. 제가 요새 슬럼프에 빠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보세요. 요새 SLR보다 디스크 검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고요. 어떻게 하냐면 환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고 한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라 그래요. 그러면 그 CT가 SLR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리를 이렇게 피는. 근데 저거를 의사가 들어줄 필요 없어요. 환자 앞으로 들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슬럼프 테스트 어떻게 하냐 그러면
환자로 하여금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최대한 숙이면 어떻게 척수신경들이 팽팽하게 당겨지겠죠. 여유가 없을 만큼 당겨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면 스파이널 코드가 다 당겨서 팽팽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디스크가 원래 신경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딱 물려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할 때 다리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신경이 더 당겨지겠죠. 근데 스파이널 그러니까 디스크가 신경을 딱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나오니까 당겨지는 감이 들겠죠, 신경이. 이해가 되셨어요? 저 검사하는 때 고개를 얼마만큼 숙여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고개를 많이 숙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비디오에서는 그런 식으로 허접하게 하면 안 되고요. 발목을 꺾고 있죠, 완전히. 최대한.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환자한테 어떻게 하냐면 딱 앉아서 발목을 최대한 꺾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꺾고 유지하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무릎을 펴라 할 때까지 그대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고개는 제가 숙여줘요. 고개를 숙입시다 라고 얘기해서 고개를 숙이시고요. 동영상 다시 한번 보면 이때 발목을 구부려 놓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개를 숙이세요. 이 사람 이제 등만 숙이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팔꿈치를 등에다 대고 대충 저런 식으로 돼서 그 배꼽을 보세요 라고 눌러줘요. 본인 배꼽 보면 고개 숙여지죠? 그냥도 배꼽 보이는 사람 있어요? 그럼 걱정되는 거예요. 그냥 배꼽이 보이면. 저렇게 숙여놓은 상태에서 발목을 펴지 마시고 무릎을 펴보세요. 그럼 당기는지 물어봐요. 그럼 반대쪽도 해보겠죠. 그럼 환측이 더 당겨져야지 양성인 거고요. 거기다가 진짜 이게 그냥 그 근육이 당기는 건지 보려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그다음에 젖히라 그래. 그러면 신경이 눌순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개를 젖힌 상태에서 하면 똑같이 당기면 뭐가 당기는 거예요? 근육이 당기는 거고. 덜 당겨지면 신경이 당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에서 요새 가장 디스크의 적절한 검사는 슬럼프로 바뀌었어요. 저건 누군지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잘 만들었어. 근데 아직 퍼펙트하게 비디오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모디파이를 해서 어떻게 쓴다고 얘기했어요? 발목을 꺾으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앉아있고 고개를 최대한 숙여서 척수신경들을 최대한 팽팽하게 긴장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펴게 한다. 본인 지금 한번 해보세요. 본인 다들 앉아있죠? 누워 계시는 분 있어요? 박향수 씨 누워 계세요? 앉아있으면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최대한 숙이고 발목을 접힌 상태에서 무릎을 펴. 그럼 오금 당기죠? 좀 당기죠? 안 당기세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고개를 들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고개 들 상태에서 발목을 접힌 상태에서 해보세요. 똑같으면 근육 당기는 거예요. 스트레칭 부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양쪽을 같이 검사를 하고요. 슬럼프 테스트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스프링 테스트하고 슬럼프 테스트는 SLR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검사고 에비던스가 검증이 되어 있는 검사라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커니그 테스트라고 다리를 저렇게 들어 올리라 그래요. 그러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저게 이제 보통은 세컨더리 저는 보스팅을 많이 쓰는데 커니그 테스트라고 저거를 이제 SLR에서 양성 반응일 때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쓰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리를 이렇게 이제 SLR처럼 본인이 들어 올리라 그래요. 그러면 땡긴다 그러면 무릎을 구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들들여지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 아 신경이 눌리는 거구나. 그래서 커니그 테스트 SLR 양성 반응을 보일 때 이 검사는 제가 봤을 때 스페시피가 별로 없어서 저는 잘 안 쓰고 보수증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커니그 테스트랑 무릎을 들잖아요. 그러면 척수신경이 많이 당기게 되면 고개가 이렇게 들어져요. 고개를 들으면 다리가 들어지고요. 이 다리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무릎을 굽히게 되면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검사 중에서 모디프 쇼버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검사를 하는데요. 뭐냐 그러면 허리에다가 여기 딤플 있죠. 허리에 딤플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딤플 부위를 찾고요. 딤플 부위를 위로 10cm, 위로 5cm, 아래로 5cm를 그려요. 그럼 이제 15cm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허리를 구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5cm보다 길어져야 돼. 근데 15cm로 똑같이 유지가 돼. 그 얘기는 뭐예요? 허리가 하나도 근육이 이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통은 점을 찍어서 측정을 하면 좋고요. 나중에 한의원을 하시게 되면 수술펜을 하나 사세요. 그거 어디서 팔 거예요? 아마존 같은 데서도. 마크헤러면요. 진짜 안 지워지는 거의 문신처럼 되는. 그래서 며칠은 돼야지만 없어져요. 피부가 자라면서 없어져. 그래서 그 펜을 사셔서 마크를 해놓으시면 다음 치료받을 때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점을 찍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점을 찍어서 했는데 나중에 내가 가상의 점을 딱 찍어. 이 허리에다가 허리를 벗겨놓고 그 다음에 허리를 숙이라 그래요. 그 점 간격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눈으로. 줄로 안 재고. 근데 처음부터 그 방법 쓰지 말고 처음에 줄을 재보세요. 그럼 환자들 되게 좋아해요. 자기 검사를 열심히 해주시면. 그래서 당신이 저번에는 16cm 아니 15cm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오늘 16cm고 뭐 1, 2mm밖에 안 늘어나요. 진짜 조금 늘어나거든요. 많이 정상으로 되면 한 1cm 좀 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늘어나는군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만큼 가동 범위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를 구부려서 각도를 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소년제라고 알죠? 체조하는 소년제. 소년제가 허리를 다치면 손바닥이 이렇게 허리를 굽을 때 땅바닥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허리가 아무리 아파도 닿아요. 걔는 힙조인트가 워낙 유연해서 걔는 다리를 들으면 이렇게 다리가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응? 힙조인트만으로 풀앵글이 다 나오기 때문에 허리를 하나도 안 써도 똑바로 서서 다리를 딱 들으면 이렇게 들어지는 사람은 숙이라 그러면 허리 다 숙여지겠죠. 힙조인트에서 숙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만 이그젝트리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걸 또 변형시켜서 좌우로 구부려 보라 그래요. 좌우로. 간단하게 이렇게 구부러지면 구부러지는 건 보죠. 좌우로 구부리라면 이쪽이 늘어나고 이쪽이 늘어나는 걸 보겠죠. 네? 그러면 본인들이 점을 찍을 때 세로로만 찍지 말고 가로로 점을 2개를 더 찍어서 이렇게 그러면
세로 길이 재고 왼쪽 길이 재고 오른쪽 길이 재고 그러면 어디가 안 늘어나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점을 안 찍고 저걸 이제 레이저로 봐. 내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로 이렇게 쫙. 그 내가 환자 오면 저걸 해보면 뭘 보는지 물어봐. 그 내가 피부병 있는지 본다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쇼버 테스트 모디파이드 쇼버 테스트라는 거예요. 세컨 모디파이드 쇼버 테스트를 저는 씁니다. 이거는 저의 노하우에서 갖게 드리는 거고요.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내가 만든 검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검사예요. 밀그램 테스트하고 다리를 두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라 그래요. 허리 아픈 사람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픈지. 그래서 한 다리도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두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면 많이 안 아픈 거고요. 만약에 한 다리도 못 들어 올리면 진짜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못 들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진짜 아프구나. 근데 교통사고 환자 같으면 못 든다라고 우기겠죠. 모든 교통사고 환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사고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때문에 교통사고는 희한하게 받친 사람은 많이 아픈데 받은 사람은 안 아파.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기 손에 의식이 있으니까 아프겠죠. 그러면 사이콜로지하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신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과적으로 자기 허리가 아픈데 시어머니가 나타나면 더 아프다라잖아 허리가. 근데 여자분들은 본인들도 다 시어머니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들하고 잘 지내셔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 저 한의사 선생님들도 나중에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그 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환자하고도 잘 지내야 돼. 그렇죠? 입장이 바뀌거든 자꾸. 근데 이제 밀그램 테스트는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라 그래요.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아픈지 허리가 많이 아픈 정도를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은요 두 다리를 같이 들어 올리는 걸 못 하고요. 그럼 두 다리 들어 올렸어. 그러면 뭐라 더 짓궂으면 들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못 들고 있어. 그러면 얼마만큼 못 들고 있구나 허리 통증 때문에. 그러면 그거로 통증이 심해지는 정도. 그러면 다리를 들고 제가 숫자 셀 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시간만 재다고 안 그러고 숫자를 세면서 이제 초를 보거든요. 몇 초 정도 버티기는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왔을 때 다시 해보면 그때보다는 허리가 좀 나아졌다라고 오브젝티브하게 볼 수 있죠. 통증이 줄어든 정도를. 그래서 밀그램 테스트를 하고요. 밀그램 테스트를 했는데 다리를 못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한 마디도 걸어 들어오는 거나 모션을 보면 허리 나중에는요 환자를 많이 보면 딱 걸으면 저 사람은 무릎이 아프고 저 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저 사람이 어깨가 아프고 다 보여요 그게. 투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저 사람 허리 아프나 그게 막 보여가지고 나중에 되게 슬프더라고. 사람을 보면 사람에 대한 그 몸이라든지 그다음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찾아내듯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참 변태스러워지는구나 인간이. 그렇게 되는데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 진짜 아픈 건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아픈지를 찾아내는 것도. 그래서 후버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요. 뭐냐면 다리를 못 들어. 그럼 내가 두 손으로 발목을 딱 발뒤꿈치를 대고서 다리를 오른 모션을 보면 허리 나중에는요 환자를 많이 보면요 딱 걸으면 저 사람은 무릎이 아프고 저 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저 사람이 어깨가 아프고 다 보여요 그게. 투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저 사람 허리 아프구나 이게 그게 막 보여가지고 나중에 되게 슬프더라고. 사람을 보면 사람에 대한 그 몸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찾아내듯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참 변태스러워지는구나 인간이. 그렇게 되는데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 진짜 아픈 건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아픈지를 찾아내는 것도. 그래서 후버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요. 뭐냐 하면 다리를 들는데 못 들어. 그럼 내가 두 손으로 발목을 딱 발뒤꿈치를 대고서 다리를 오른발을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 다리를 잘 드는 사람이 할 필요 없겠죠. 본인이 잘 드는 사람. 근데 오른발을 들으세요. 그런데 오른발을 못 든다라 그래. 아파서. 그러면 오른발을 들려면 왼발로 눌러야 될까요? 안 눌러야 될까요? 네? 왼발은 반대쪽으로 눌리겠죠. 근데 저렇게 딱 대고 있는데 못 든다 그러는데 들으려는 의지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인간이 오른발을 못 든다라 그러는데 왼발을 안 눌러. 그거는 마음이 안 드는구나. 몸이 못 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 테스트가 왜 후보인지 내가 참 이름이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사기를 많이 친 놈이 후보래요. 미국 애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 이름을 따서 후보라고 거짓말 이게 그 꾀병 검사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후보 테스트라고 불러요. 밀그램 하고 나서 밀그램에 양성 반응을 안 보이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다음에 쇼버 테스트는 보통 다르고 커니그 테스트는 SLR이나 슬럼프 테스트에서 양성 보통은 이제 SLR 양성 보일 때 커니그 테스트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SL에서 양성 보이면 슬럼프 테스트래요 그냥. 그게 훨씬 더 믿을만하고 그다음에 보우스트링이라는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시험 문제 다 내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검사법 오늘부터는 쪽지 다 끝났기 때문에 검사법 다 시험 문제 나요. 여기 한 사람만 시험했는데도 전혀 긴장 안 하고 있네. 다 100점 맞은 사람만 긴장 안 하는가 보다. 밀그램 테스트는 하고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 후보 테스트를 해서 그게 진짜 양성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검사를 하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꼭 검증하기 위해 정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꼭 검사를 다시 하셔야 돼요. 다른 검사를.
세크럴 왜냐하면 위양성이 되게 많아요. 양성일 때 진짜 양성이 아니고 그 가짜 양성, 위양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슈도 포제티브가 많기 때문에 세크럴 일리아 컴프레션 테스트라 해서 요거는 중요한 검사는 아니에요. 저렇게 엉덩이를 눌러서 이 통증이 엉덩이가 아프다라고 얘기할 때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도 아프다 할 때 이게 리포트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사크럴 일력 조인트에서 아픈 건지를 보기 위해서 누르거나 이런 검사를 하거든요. 저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똑바로 누워서 누르는 검사도 있고 뭐 이런데 저는 저런 검사는 안 해요. 엉덩이가 아프다라 그러면 리포트 페인이 의심이 되면 왜냐하면 저 조인트의 페인은요 어떻게 아프냐 그러면요 처음에 일어날 때 엉치가 뻐근하고 이 엉거주춤해져요.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프고 엉치만 아프면 저 검사를 하는데요. 그 사크럴 일력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허리가 아프다라면요 일단 허리 통증을 고친다라는 관점에서 허리를 치료하고도 저 통증이 계속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저 검사가 굉장히 잘 안 걸리거든요. 모디파이드 트렌들버그 검사는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 이게 다리를 들었을 때 보통 다리를 들게 되면 엉덩이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다리를 들면 원래 다리를 딱 들잖아요. 그럼 그쪽 엉덩이가 수축되니까 올라가거든요. 근데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떨어져요. 그걸 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검사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보드 면허 시험의 검사법에 이 이름이 항상 나와. 왜 나오는지 모를 때 그거가 정답이진 않아. 저 검사법은 많이 하는 검사법이 아닌데 이름이 특이해서 그런지 트렌들버그 검사법이 이게 보기 중에 꼭 들어있어.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검사법 이름을 만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다리를 들어주는 검사법이다. 요통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펠빅이 안전성이 떨어지는지 그 근육 보는 건데 썩 중요한 검사는 아니고 이름은 그래도 들어봤다. 저 검사는 다리 들어주는 검사고 뭐 그 허리나 그 펠빅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 굉장히 마일드한 특별하게 그 진단에 유용하게 쓰는 검사법은 아니에요. 근데 캘리포니아 시험 문제 보기에 많이 나와요. 저 이름이 뭐 스피드 테스트, 요가슨 테스트 저거 또 뭐가 나오더라. 하여간 검사법의 이름들이 꽤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냥 처음 들어보는 이름 만나면 저 부담스러울까 봐 얘기해드린 거고요.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치료는요. 침치료 바로 갑시다. 침치료는 이제 그 처음에 로컬 포인트에다 침을 놔요. 허리 아픈 데다가 이제 침을 놓는데 비근열 여기 있죠. 비근열이 어디 레벨이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요 노란 게 시험 문제로 보통 나와요. 뭐냐면 척추 1번, 2번 옆에 3.5촌이거나 아니면 그 황문열. 보통 이제 황문열이 더 많이 나는데 황문열에 0.5촌이 나오고요. 더 웃긴 건요. 깊이가 나와요. 0.5에서 0.8mm. 8촌. 이건 진짜 웃긴 촌수거든요. 여기다 침 넣으면요. 원래 비근열을 자취하려는 이유가 전혀 해당이 안 돼. 저거보다는 깊이 나야지만 비근을 만든 이유가 되는데 지방에다만 침 넣고 끝나. 비근열에 무슨 지방 치료할 것도 아닌데. 하여간 비근열의 위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비근열은 1번, 2번은 요통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부에다 침 넣는 건 이유가 있겠죠. 비근열이 경액열 요통에 쓰는 건. 그거는 아까 룸보름에 그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근열을 이제 주로 쓰는데 저는 요한열, 이 밑에다 넣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요한이나 여기에 요이 있거든요. 저한테 인턴 들어왔던 모 학생이 나한테 여기다 왜 넣냐 그러면 요한, 요이 여기 있어요. 일본 애들은 요이를 더 많이 써요. 저도 요이를 더 많이 씁니다. 요한열도 바로 갖다 놓긴 한데 요한열에서 요이를 이렇게 투자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오히려 비근열에 넣는 것보다 안전하면서 거기는 희한하게 지방이 적어. 본인 여기 일리아크레스 만지면 그 지방 별로 없죠. 뼈 딱 만져지죠. 예? 뼈 바로 위에 고기 근육이 쫙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뼈 위를 타고 이렇게 침을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침을 놓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 말고는 주위에 황문이나 아니 거리오열 침 놓는다. 요통에 거리오열은 침 놓지 마세요. 이거 책에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따온 거고요. 허리에 그냥 그 3초수 그 기계수부터 저는 주로 침 놓거든요. 기대수, 관원수 이렇게 3초수, 신수, 기예수, 대장수, 관원수 이런 식으로 침을 알겠습니다. 웹에서 김혜수 대장수. 핸드폰이 수업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AI라서 이제 얘가 한의학을 거의 물리가 트일라 그래. 큰일 났어. 말만 하면 끼어들어 요새. 그래서 그 허리에 제일 요통이 많이 생기는 게 4, 5번, 5번 S단이라 했잖아요. 그거보다 위에까지는 요통이 많이 생기는데 그 위로는 요통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신수는 침을 많이 놓지는 잘 않아요. 근데 신수까지는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로 더 올라가지는 잘 않아요. 그다음에 환도도 많이 쓰는데 환도 어떻게 쓴다? 다리까지 아플 때 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허리 아픈 데다 놔요. 허리 아픈 데 동맥에다 놓고요. 그다음에 그 방광경 일선에다 침을 놔요. 그래서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에다 놓는데 양쪽을 같이 써요.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한쪽만 놓지는 않아요. 허리가 아프다고 오른쪽에만 놓지 않고요. 양쪽을 꼭 같이 놓고요. 동맥 놓고 놔요. 근데 이제 깊이를 조절을 다 하죠. 그다음에 왼쪽 허리가 아프면 그 오른쪽 어깨 등 쪽에다 놓으라 그러는데 이런 일 하지 마시고요. 뭐 힘들어서 왜 아픈 데다 놓으면 되지 뭐. 그다음에 허리가 아플 때 그 방광경이 허리로 주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방광경의 조합. 그다음에 담경 쪽으로도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게 되면 담경 측의 조합. 그러니까 담이니까 족소양이니까 수소양. 그다음에 족태양이니까 수태양 방광경의 조합으로 수소 포인트를 써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도마톱을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허리가 아프면서 허리가 어디가 제일 먼저 아프다 해서 4, 5번이나 5번 S 아니랬죠. 그럼 5번 신경이나 S1 신경이 제일 많이 손상을 받겠죠? 그렇죠? 아니 신경 손상을 받는다 그러면 신경을 한번 볼까요? S1 신경은 어떻게 돼? 이 뒤로 이렇게 지나가죠. 네? 엉덩이부터. 그다음에 5번 신경은요.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옆으로 지나가서 발등으로 오고요.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L5 신경에 해당되는 경락이 어디예요? 담경이죠. L5를 제일 많이 담당해주는 신경은요. 담경이에요. 그 다음에 S1 신경을 제일 많이 담당해주는 신경은 경락은 방광경이죠. 그러면 허리가 아파.
그러면 4, 5번이나 5번 S1 여기에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고 싶어. 그럼 여기다 침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변화를 나타내려 하면 여기다 침을 넣으면 S1 신경에다 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 사이에 변화를 들어가서 여기다 변화를 만들어내주죠. 그 다음에 담경 쪽에다가 L5 신경 넣으면 4, 5번 쪽에 변화를 만들어내주겠죠. 라인을 따라서 시그널이 들어가는 부위가 그 부위니까. 쉽게 말하면 S1 신경 담당하는 데다 침을 놓게 되면 그 신호는 어디로 들어가요? 5번하고 S1으로 들어가서 5번 S1은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변화를 만들어서 그 담당하는 부위에 변화를 만들어내주겠죠. 그게 또 허리일 수도 있고 다리까지일 수도 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옛날부터 허리는 신호요통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왜냐 그러면 L4가 신경이나 비경에 해당이 되는 부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L3, L2, L1은 이 위에 쪽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요통이 이 위에서 안 생기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에 요통이 있으면 허벅지 앞쪽에 아프다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없진 않아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다리 바깥쪽이 다 저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L5가 저리는지 S1이 저리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토마토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볼 텐데 이 새끼발가락 쪽이 S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이 새끼발가락 쪽이 뒤로 오다가 종아리로 내려와요. 방광경으로 오다가 그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고요. 담경 쪽은 무릎 있는데 양릉천 있는 데까지는 담경으로 가다가 위경으로 넘어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통 환자가 오면 핵에나 이런 데다가 침을 놓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엎드려 있으니까 놓기가 어렵죠. 그러면 엎드려 있으면 놓을 수 있는 데가 위중, 양릉천이 요통에 제일 많이 쓰이는 원위추혈이에요. 하나는 담경이고 하나는 방광경이죠. 그렇죠? 요통의 루틴으로 쓰이는 두 가지 원위추혈이 양릉천과 사실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본인이 방광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방광경이라고 보지 말고 S1인 경우 밑에 내려가면 담경과 방광경 두 개를 다 같이 차지해주거든요. 새끼발가락 쪽이기 때문에 새끼발가락에서 약간 더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광경과 담경을 쓰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왜 신호요통이라고 얘기하면서 담이 요통을 만들지도 않고 방광이 요통을 만든다고도 돼 있지 않아요. 한약에 신장이 요통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담경과 방광경만 원위추혈로 썼냐 그러면 그 부위가 결국은 요통의 효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썼겠죠. 그 사람이 도마톱을 이해를 못했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경험주의적인 생각.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에비던스 베이스드. 요새 의학이 에비던스 베이스로 가죠. 로직 베이스로 가나 에비던스 베이스로 가나요? 예. 로직하게 서양약 만들 때 이게 아스피린 먹으면 감기가 날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낫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족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안 나서 아스피린 하니까 무슨 약이다. 북유럽 쪽에서는 그 감기약 쪽을 다 다시 조절했어요. 옛날에 기존으로 쓰던 처방들을 다 못 쓰겠다고. 대족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그러니까 로직하게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서양의학은 뭘로 가요? 경험의학으로 가. 에비던스 쪽으로. 써서 효과가 좋은 쪽으로 가고요. 한의학은 로직 쪽으로 가. 그래서 한의학은 컴플렉스가 로직이 없는 거라서 로직만 있으면 거의 뭐 미쳐서 좋아하고요. 그 서양의학에서는 로직은 좋은데 효과가 없어서 로직으로 이제 점검을 새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양릉천과 위중을 원위추해서 쓰라 그랬다. 그럼 걔를 왜 쓰라 그랬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 네? 그걸 잘 이해하시게 되면 다른 것도 더 확대 해석해서 잘 쓸 수 있겠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요통 환자 중에서 5번하고 S1의 94%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6% 환자는 본인은 나설 수가 없어. 모르니까. 내 위중하고 양릉천만 쓰고 있을 거거든. 근데 그 사람 요새 MR 같은 거 찍어보면 어떻게 돼? 3번, 2번에 디스크, 3번, 4번에 디스크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딜 써야 되겠어요? 이 허벅지 앞쪽에 이 안쪽에다 침을 놓으셔야 돼요. 음릉천에다 침을 놓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옛날에는 레코멘데이션을 안 했지만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침을 놓게 되면 이게 시그널을 타고서 허리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해서 양릉천이나 속골이나 위중에다 침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허리의 유통에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근데 그 연결고리가 옛날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그린 방광경이나 담경인데 요새는 더 잘 그리는 그림이 있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지금도 핸드폰 쓰시면 안 되고 파발 보내셔야 돼. 말에다 편지 써가지고 파발 보내야 돼. 핸드폰 쓰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한의사도 환자들하고 예약할 때도 파발로 보내서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세상이 바뀌어서 그게 경락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옛날에 경락을 만든 사람은 여기다 침을 놔서 허리에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거기다 양릉천이나 위중에다 놓는 게 침에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그걸 가지고 경락이라는 체제도 이용을 한 거고 그러면 지금 와서는 조금 더 발전된 경락의 모습이 저는 도마톱이다. 그러니까 도마톱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도마톱하고 경락을 잘 이해하면 원래 경락을 만든 사람의 취지를 더 잘 이해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한테 수업 들었으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광경은 이그젝트리 따지면 S2 너브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S2 쪽에는 요통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위중보다는 어떻게 되면 위양 쪽이 약간 밖으로 벗어나는 쪽이 훨씬 더 S1 너브를 맞추기가 더 쉽겠죠. 그 다음에 발가락 쪽으로 내려가서 더 효과 좋겠죠. 그래서 저는 속골이나 이런 데를 요통 환자들은 많이 씁니다. 옛날에 고전에는 위중을 더 많이 레코멘데이션 했지만 약간 생각이 더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위중만이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 경락적으로. 그래서 옛날 요통에 보면 원위추혈로 전부 다 원위추혈로 선택된 게 방광경이거나 보면 방광경 조합. 그 다음에 양릉천 나오죠. 양릉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규홈 나오죠. 족규홈. 간단하게 방광경과 이게 고전에서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원위추혈이에요. 방광경과 담경. 방광경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담경이에요. 요통이 디스크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5번 S1 쪽이 제일 많이 생겨요. 요통이. 그래서 방광경과 담경을 잘 쓰시면 요통을 많이 좋게 할 수 있다. 근데 저거를 이그젝트리 이 포인트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S1 너브도 아니고 S2 너브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해가 되세요?
S1 너브에 있는 포인트를 썼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L5 너브에 있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MR 같은 거 찍어서 요통 아까 누르라 했잖아요. 근데 4번도 아니고 5번 S1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위에면 음능천을 써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혈액이나 인포 같은 허벅지 안쪽에 들어있는 혈자리를 써야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것만 이해 잘하시면요. 목하고 허리 아픈 거 환자들 원위 추월하기 엄청 쉬워지거든요. 허리에 사람이 그 3번하고 4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4번 신경이죠. 그럼 4번 신경 내에 포인트를 써야 돼. 그러면 단경이나 비경 쪽에 쓰거나 음능천을 쓰거나 음능천은 S3니까 음능천 안 쓰고 여기에는 포인트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포인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 영향을 만들려고 그러면 단강경이나 단경을 썼던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MR상으로 2번, 3번에 디스크가 있다고 얘기하면 2번, 3번에 눌렀을 때가 제일 아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놀 때 허벅지 앞쪽에 원위치를 할 때 이 밑에다 침 넣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그거는 제가 뭐랬죠? 더마톱을 안 따라가는 정답을 안 따라가는 전혀 다른 부위에 포인트를 선택하는 거 얘기했죠. 그거는 브레인 쪽에서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통작용을 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진통기전만 이용하는. 조직의 변화는 누가 만들어낸다?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시그널을 만들어서 대보 만들어내줘요. 반사로. 여기까지 이해한 거로 하고 갑시다. 이러다가는 오늘 진도는 그냥 요통도 안 보니까. 방광경과 단경을 제일 많이 쓴다. 그 이유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도 방광경과 단경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비경을 쓸 때도 있고 신경을 쓸 날이 드디어 와. 그 위에 쪽에 통증이 있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연골열이라고 있어요. 연골열. 그다음에 요통점짜리 이 위에죠. 요통점짜리. 그다음에 요 밑에는 어디예요? 낙침열이죠. 여기는 낙침열이죠. 낙침열 위에 이 위쪽으로 본인 손 만져보세요. 이 앞쪽에 관절 부분 연결되는 데는 낙침열. 위로 올라가서 만지는 데는 그 요통열. 요통열은 이 바깥쪽에도 있죠. 근데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만나는데 거기 눌러보세요. 거기 뼈 사이. 여기가 연골열이에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낙침열이 제일 아프다. 그 다음에 그 요통점이 제일 아프다. 연골열이 더 아프다. 잘못 눌렀네. 연골열이 제일 아파야 돼요. 눈치들이 없어. 내가 이렇게 퀴즈 내면 나중에 나오는 게 정답인 거라는 것 정도는 이제 눈치를 다 챌 때도 됐는데 속절도 없이 그냥 첫 번째 손 들고 막 그래. 첫 번째 부분은 가격에 흥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민감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통의 정도에 따라서 요통열을 쓰거나 연골열을 쓰는데 더 아픈 부위를 나중에 그러니까 많이 아픈 사람한테 많이 아픈 포인트를 쓰겠죠. 무조건 제일 아픈데 그래서 요 다음에 연골열에서 안다면 어디서 써야 되냐면 인중에다 써야 돼. 인중이 가장 아프거든요. 우리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어떤 손가락이 제일 아프다? 두 번째 손가락이 제일 아파요. 왜? 제일 많이 쓰죠. 두 번째 손가락.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면 여기에 너브 밴딩이 제일 많겠죠. 당연히. 가장 민감하고요. 가장 디테일해요. 손가락 이렇게 해서 물건을 잡는 거하고 세 번째나 네 번째 손가락 물건 잡는 거하고 두 번째 손가락 물건 잡는 거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다르죠. 다를 만큼 민감하거든요. 무게 차이도 더 디테일하게 만져지고요. 촉감도 더 디테일하게 만져져요. 그러면 침 자극도 훨씬 더 센서티브하게 만져. 그래서 연골열을 쓰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연골을 개발을 한 거고요. 연골열 쓰면서 대백도 쓰거든요. 그래서 연골이나 대백이 많이 아파요. 근데 관절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연골열은 여기 있고요. 대백혈은 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대백이나 연골 중에서 연골은 저는 많이 간혹가다 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저거는 어떨 때 쓴다? 통증 있을 때 아무 데나 쓰셔도 돼요. 두통 있어도 써도 되고요. 어디가 너무 아파. 그럼 두통 환자들 통증 이제 쓰라 가다니 우리 몸에서 가장 아픈 데는 인중이 첫 번째고 내 생각으로는 연골이 두 번째야. 그 다음에 합곡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낙침, 요통점. 관절에 가까이 올수록 누를 때 관절에 떨어진 쪽을 눌러보는 거하고 관절에 가까운 쪽 눌러보세요. 어떤가? 연골이든지 어디든지 관절에 가까우면 더 아파요, 안 아파요? 더 아프죠. 관절에 가까운 데는 넓은 데 훨씬 더 많아요. 텐던 있는 데에서. 조인트가 있고. 그래서 관절에 가까이다 놓는 게 또 테크닉이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관절 쪽으로 침 넣는 게 테크닉이겠죠. 덜 아픈데 관절 쪽으로 침 가면 환자가 충분히 아파할 만큼 해서 멈출 수 있겠죠.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침은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포인트에 어느 정도로 강도를 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느 포인트에 놓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밥 달라는데 밥알 두 개 주면 식당 가서 밥 주세요. 아줌마 밥 주세요. 근데 밥알 두 알 갖다 줘. 그러면 밥 먹었다 그러겠어요? 침 놓을 때 밥알 두 알 주고 있다니까 내가 보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본인은 난 침 놨다라고 우겨. 아줌마도 밥 줬다라고 우기겠지. 내가 밥 안 줬어. 밥 줬잖아. 밥 달라 해서. 침 놓을 때도 침을 적절하게 놓으셔야 돼. 쉬었다가 무릎 강의 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무릎에 대한 강의할 겁니다. 보게 되면 아프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강의합시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화면 보이나요? 음. 오늘 이제 지금 얘기할 건 무릎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무릎은 아프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무릎이 안 아프기 힘들 만큼 무릎은 다 많이 아파집니다. 근데 이제 무릎은 질환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많이 있는 질환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 돼요. 근데 무릎의 통증 부위에 따라서 원인도 틀리고 치료 방법도 틀려져요. 포인트들도.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중요한 거고요. 무릎이 만약에 앞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보게 되면 파텔라 페모랄 조인트 신드롬, 파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 이런 식으로 파텔라 페모랄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파텔라 텐다라이티스 이건 앞쪽에 문제예요. 이거 두 개도 다르게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 인대가 손상을 받거나 그 안쪽에 연골이 손상받는 경우,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은 안쪽으로 좀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그 바깥쪽이 같은 경우 굉장히 드문데요. 일리오티비알 밴드 신드롬이라서 마라톤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는 통증이 있어요. 이것들을 구별을 잘하는 게 오늘 목표고요. 그 원인도 잘 이해하고 원인에 따라서 치료제를 잘 선택하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을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아나토미부터. 본인 무릎 다 만져지죠? 무릎은 이제 그 피머하고 파텔라가 있고요. 티비아가 무릎을 만듭니다. 피블라는 무릎을 만들지 않아요. 무릎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 피머라는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비아가 있고 피블라는 옆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종골이라고 얘기하는 왔다 갔다 하는 파텔라가 있죠. 파텔라죠. 저는 선생님한테 잘 파텔라라고 계속 배워가지고 파텔라입니다. 제가 파텔라라고 발음하는 거 그냥 파텔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일본에서 배운 아나토미 계열들이 일본에서 많이 배워서 그렇게 이제 발음이 제가 영어 발음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요. 파텔라가 여기 있고요. 피머가 제일 큰 뼈고요. 파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텔라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릎을 꽉 찌거나 안에 들어있는 인대나 연골들이 손상 안 받으려고 있어요. 근데 파텔라가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마진이 있는데요. 파텔라 보게 되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듯이 이렇게 됐어요. 그 인대는 간단하게 연골이 붙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도. 그래서 근데 파텔라가 이게 정상의 모습인데 이쪽은 어떻게 바깥쪽은 좁고 안쪽은 넓죠. 이것들은 나중에 이쪽 부위가 연골이 많이 닫아버리겠죠. 그래서 통증을 많이 만드는 양상을 보여요. 이거를 근데 엑스레이 찍을 때 엑스레이를 앞에서 뒤에서 찍는 거 AP라고 그러고 바깥에서 찍는 거를 바깥에서 찍는 걸 라테랄 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찍는 거 오블리크 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무릎에서는 스카이 라인 뷰라고 이거를 나중에 무릎이 앞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스카이 라인 뷰를 따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내가 파텔라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스카이 라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무릎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스카이 라인 뷰라고 따로 오달 내지 않으면 엑스레이를 안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꼭 찍어 보셔야 되고요. 텐던이 있는데 여기에 쿼드리체스, 렉토스 쿼드렉스의 파텔라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파텔라하고 티비아하고 연결해주는 이거를 텐던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리가멘트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웃긴 게 머슬이 끝에 안 붙어있기 때문에 리가멘트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근데 똑같은 카네티브 티슈인데 여기가 이 근육이 많이 쓰이게 되면 이 텐던이 먼저 나와요. 이 텐던보다. 그래서 이 위에 근육을 만약에 쓰게 되면 보통으로 다 이게 고정된 뼈라 그러면 이 텐던이 찢어지겠죠. 염증이 생기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 텐던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텔라 텐더라이티스를 볼 테고요. 그 다음에 연골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모양이 반달처럼 돼 있죠. 그래서 반월쌍이라고 합니다. 반월쌍 연골. 반달 모양의 연골이다. 한글로는 반월쌍 연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무릎에 있는 카틸라지는 특이하게 메니스커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니스커스라고 얘기하고 할프문 쉐입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따와서 반월쌍 연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 연골은 C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카틸라지가 메니스커스랑 동의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요 연골과 요 연골로 따지면 어느 연골이 더 가늘죠? 보게 되면 여기에 피블라가 붙어 있어요. 피블라가 붙어 있다는 건 그 바깥쪽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안쪽처럼 보이지만 이쪽이 바깥쪽이고요. 이쪽이 안쪽인데 안쪽이 훨씬 더 두께가 가늘죠. 여기 두툼하고 작고 두툼한데 여기는 가늘고 길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찢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공급이 바깥쪽에 10에서 30%까지만 혈액 공급이 됩니다. 간단하게 연골이 붙어 있는데 그 평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깥쪽에만 혈액 공급이 돼요. 그러면 찢어지면 바깥쪽이 찢어질까요? 안쪽이 찢어질까요? 당연히 안쪽이 찢어지겠죠. 네, 좁은 쪽이. 그 다음에 혈액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찢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골은 혈액 공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깥쪽은 레드존이라고 혈액 공급이 잘 되고요. 안에는 우리는 핑크존이라고 얘기했지만 처음에 만든 사람이 레드 화이트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레드 화이트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맨 안쪽이 화이트존이 돼요. 제일 많이 찢어지는 건 화이트존이 제일 많이 찢어지고요. 레드 화이트존이 찢어지고 레드존은 찢어지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 혈액 공급량이 증가하려면 레드존 쪽의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은근히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우리가 이제 커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블라드 서플라이가 많아져야지만 안쪽까지도 블라드 서플라이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골이 있는데 연골은 안쪽에 찢어지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얇고 마르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다. 메디알 쪽이 찢어져요. 그러면 무릎에 그러니까 바깥쪽 연골은 두툼해서 안 찢어진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으면 체중을 안쪽에 많이 받아요, 바깥쪽에 많이 받아요. 보통은 안쪽이 더 많이 받죠. 축이 돼서. 그래서 안쪽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본인이 느낄 때. 연골을 제일 많이 눌리는 동작은 어떻게 돼요? 구부려서 쪼그리고 앉는 거죠. 쪼그리고 앉으면 연골 중에서 앞에가 닿을까요? 뒤에가 닿을까요? 뒤에가 눌리죠. 눌려서 비틀 때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눌리는 부위가 뒤에가 눌리죠. 그렇죠? 앞에가 안 눌리고. 그러면 무릎 전체로 보면 안쪽 연골 중에서 안쪽. 그러면서 뒤쪽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메니스커스가 라테랄 메니스커스가 메디알 메니스커스면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찢어지고 메디알 메니스커스 중에서 안쪽이 찢어지고 안쪽이면서 뒤쪽이 찢어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가 찢어지는지. 그래서 주로 이렇게 쪼그리고 앉을 때 이 뒤에 여기가 찢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외상을 입거나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데 저렇게 찢어지는 것도 굉장히 나쁜 모양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붓캣 핸들 테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찢어지는 게 제일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저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껴요. 왜냐하면 뼈가 이렇게 눌릴 때 좁아지는 부위가 생기겠죠. 저게 끼게 되면 이빨 사이에 우리가 몸만 껴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끼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연골이 급성으로 찢어지게 되면 팝핑 소리가 나요. 뚝 소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락킹이나 기빙웨이라는 증상을 나타나는데요. 락킹이나 기빙웨이가 있으면 수술하러 보내셔야 됩니다. 락킹이라는 건 뭐냐면 가다가 무릎을 꼼짝도 못해. 구부리지도 펴지도 못해. 이게 껴서 통증이 생기면 무릎에 있는 근육으로 확 수축을 시켜서 무릎이 움직이다 보면 더 찢어질 것 같으니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걸 락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냐면 환자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려면 전혀 못 일어나. 그걸 락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빙웨이라는 건 걷다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처럼 가장의 근육을 확 수축시키면 락킹인 거고요. 근육을 확 풀어놓으면 기빙웨이가 돼요. 내 다리가 자꾸 휘청거린다라는 걸 기빙웨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다 연골이 더 이상 손상 못 받게 하는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걷다가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물어보셔야 되고요. 걷다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게 있었냐 물어보셔야 돼요. 그 사인이 있으면 MR을 찍어야 되고 수술할 적응증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연골이 3분의 1 이만큼이 없어요 지금. 옛날 십자인대 선생 받으면서 뭐 운동하다가 십자인대 선생 받으면서 이렇게 찢어져서 막 붓고 막 이렇게 그 무릎이 많이 붓게 되거든요. 아프고 붓고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한 2년 넘게 2년이 뭐예요? 한 3년 정도 침치료하고 그냥 버틴겠어요. 근데 이제 락킹이 자꾸 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 잘 못 일어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MR 찍어서 수술을 해서 이거를 자르고 데브리라는데 자르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낄 게 없으니까 안 아프거든요. 대신 연골이 없으니까 충격은 되게 약하죠. 그래서 이제 십자인대가 같이 나가서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할 때까지 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보통 연골이 약간 쓰기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새까맣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하얗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MRI를 갖고 오시게 되면 이건 되게 보기 편해요. 지우면 여기 새까맣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가운데 이렇게 크리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연골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뒷면이 찢어졌죠 당연히. 그럼 저 면이 어딜까요? 안쪽이겠죠. 바깥쪽은 아니고. MRI 보는 거는 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무릎에 수술한다 그러면 슬내시경이라고 얘기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그 찢어진 부위만 도려내는 데브리라고 얘기하는 수술도 하시고요. 그렇지가 않고 치환술이라고 무릎을 이렇게 갈아주는. 저도 저 안 되면 나중에 치환술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치환술을 하게 되면 문제는 무릎이 완전히 구부러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안전성은 좀 좋아지는데 통증도 좀 줄어들고. 근데 치환술을 한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못 써요. 이게 수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뼈들, 이 쇠 조각은 텅스텐인가 주로 그런 걸 만드는데 마모가 되겠죠. 우리 티슈는 계속 재생되지만 텅스텐이 계속 자라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모가 되면 나중에 갈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연골이 찢어도 일찍 서둘러서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방 선생님들은 서둘러 수술하는데 그게 찢어졌다고 더 많이 망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찢어진 게 절대로 꼬맨다고 붙지도 않아요.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 재생 안 됩니다.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인대는 이 네 가지의 인대가 있는데요. 네 가지 인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방 십자인대와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가 잘 나가요. 간단하게 인대를 보게 되면 가운데 두 개의 인대가 들어있고요. 바깥쪽에 하나씩 인대가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데는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라고 부르고요. 여기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라고 부르고 안쪽에 붙어 있는 거는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라고 불러요. 내측 직부인대, 외측 직부인대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뒤에서 뼈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후방 십자인대고요. 이거 크루세트 십자인대라고 얘기하고 안쪽에 잡아 있는 걸 전방 십자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가 전방 십자인대고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당겨져가 있는 게 후방 십자인대고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인대로 무릎을 유지해요. 근데 우리 뭐 뛰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요새 보면 건물 막 타고 다니는 그 스포츠 그런 것도 하던데 애들 그 수많은 무게를 견디고 그 수많은 운동을 견디면서 유지를 해주는 게 인대예요. 인대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나 인대들은 어느 정도 튼튼하냐 그러면 텐션을 전봇대에 세워놓는 와이어 있죠. 옛날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와이어만큼 단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서서한 충격에는 찢어지지 않고요. 갑자기 임팩트가 확 주어져야지만 뜯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릎에 인대가 나가면 수술도 하는데 수술한다고 속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전방 십자인대고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붙어 있고 전방 십자인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잘 나가요. 그래서 무릎을 딱 구부리게 되면 만져질 수 있어요. 이 앞에서. 근데 빠텔라가 있어서 빠텔라를 밀고서 촉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방 십자인대가 나가면 나중에 또 뭐 침치료를 잘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는 팽팽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팽팽하지 않고 여기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전방 십자인대의 테어를 의미하는 그 MRI입니다. 그럼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당기게 되면 인대가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는 안테리어 들어오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당겨요. 그다음에 라크마테스하고 저렇게 발을 잡아서. 근데 저는 이렇게 가는 다리는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 내가 손이 작아가지고 내 손으로는 그 종아리를 저렇게 본인 종아리 이렇게 감싸보세요. 감싸지나요?
잘 안 감싸져요. 나는 내 종아리가 내 손에 저렇게 이 엄지손가락이 넘어갔잖아. 그치? 종아리 너머로. 나는 반밖에 안 감싸져 종아리가. 그래서 라크만 테스트는 원래 제일 좋은 검사긴 한데 전방 십자인데 라크만 테스트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테로 테스트로 변형시켜서 합니다. 그리고 후방 십자인데는 이 뒤에서 또 이렇게 앞으로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후방 십자인데 근데 이 후방 십자인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뒤에서 안 잡아주니까 뒤로 밀려 나와요. 아까는 앞으로 나가는 걸 잡아준다 했죠. 이건 그래서 이거는 평평한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딤플처럼 계속 들어가 있죠. 후방 십자인데가 나가면 포스리어 색사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MR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각이 이것도 별 쓰여지지 않는데 이게 둔각에서 예각으로 바뀌면 찢어졌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MR을 볼 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후방 십자인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전방 십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은 그렇고요. 측부인대는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옆에 붙어 있는데 바깥쪽은 찢어지는 일이 없어요. 간단하게 바깥쪽 안쪽에 찢어지는 건 어떻게 찢어지겠어요? 축구 선수 밖에서 태클 들어와 발 지켜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누가 발로 걷어차 옆을 그러면 이쪽을 걷어차게 됐죠. 사타구니 안쪽을 누구가 걷어차게 하거나 안쪽으로 태클 들어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럭비나 이런 거 밖에서 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 측부인대는 안 나가고요. 대부분 메디얼 콜라테럴 리가멘트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전방 십자인대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어떤 모션에 있는지를 보면 나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 측부인대는 거의 나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아직 한 케이스도 못 봤어요. 그래서 조인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티비아하고 피모하고 만나는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가 있고요. 파텔라 페모랄 조인트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건 두 조인트가 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는 그 안에 있는 연골, 퇴행성 관절염의 연골이 손상을 받는 거고요. 메니스커스가 파텔라 페모랄 조인트는 그 앞에 파텔라하고 그 티비아 피모하고 사이에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루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쇠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파텔라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보면 연골이 딱 잘라놓으면 이렇게 보면 어디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알기 어렵겠죠. 피블라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 각과 이 각으로 보면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이게 바깥쪽이고요. 이게 안쪽일 것 같아요. 무릎 안쪽. 그래서 저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파텔라가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데 이 파텔라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붙으면 당기면 어떻게 돼? 이게 안쪽으로 갈까요? 파텔라가 바깥으로 갈까요? 바깥쪽으로 가겠죠. 바깥쪽에서 당기니까. 그래서 이 Q앵글이라고 얘기하는 엉덩이가 크면 이 사람이 더 큰 거네. 내가 봤을 때 똑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더 크면 Q앵글이 더 커서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커서 파텔라의 바깥쪽이 많이 달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15도에서 20도라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보통 크다라 그래요. 여자들이 골반이 더 크죠. 일반적으로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파텔라가 문제가 있으면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Q앵글이 크면 파텔라가 서브렉션 아탈부되거나 디스로케이션 탈부되거나 파텔라 컴프레션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뭐 파텔라 페모랄 페인 신드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파텔라 신드롬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파텔라 밑에 있는 연골이 약해져서 문제가 생긴다. 포드로말라시아라는 병명을 썼어요. 요새는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대가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인대는 손상받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게 이제 파텔라 그 페모랄 좀 이따 신드롬 얘기할 때 얘기할 거예요. 혈액이 앞에는 혈관이 굵은 아테리가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뒤에는요. 이 굵은 아테리가 뒤로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위중혈 부위에 침을 깊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저 아테리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중에 따른 다침을 깊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오히려 이 바깥쪽으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위중보다는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다침을 합니다. 그래서 위중에다 다침을 깊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무릎에 벌사가 있는데요. 이 벌사가 무릎에 13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피모하고 이 렉투스 머슬 사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파텔라 앞에 있고요. 파텔라 밑에 있고 안쪽에 있고 위중에 있고 그래서 스프라 파텔라 벌사가 있고요. 파텔라 앞에 있는 프리 파텔라 벌사가 있고 인프라 파텔라 벌사가 있고 패스 엔세린 벌사가 있고 그다음에 위중혈 부위에 물집이 큰 게 있어요. 그걸 파미티아라 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커지는 걸 패스 엔세린 베이커스 시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커스 안세린이라고 이 음능천, 여기가 딱 음능천에 해당되는 거죠. 본인이 음능천 딱 만져보세요. 음능천 부위에 4개의 머슬, 3개의 머슬, 사토리오스하고 그라시리스 세미 텐더나이티스가 만나서 이 안쪽의 근육들을 잡아주는 텐던에서 붙고 그 텐던이 마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벌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갑자기 등산을 많이 하거나 갑자기 무릎을 많이 썼다라고 해서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무릎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그럼 여기를 눌러보면 음능천은 잘 누르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아파요. 저 텐던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무릎을 걸어다니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 엔세린 벌사이티스가 많이 오고요. 텐더나이티스 같이 옵니다. 일루티비얼 밴드라고 얘기하는 건 바깥쪽에 여기에 막이 하나 있어요. 이 근육도 아니고요. 거의 그 리가멘트 같은 파시아가 쫙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루티비얼 밴드가 이 마찰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걸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일루티비얼 밴드 신드롬이라고 얘기해요. 근육이 대퇴사두근이라고 얘기하는 쿼드리시스로 부름 있죠. 렉터스 페모리스가 요겁니다. 요거. 이게 무릎을 굽릴 때 제일 많이 쓰이겠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근육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라든지 다른 근육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는 파텔라를 잡아주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밖으로 안 나가 있고. 그리고 이 근육은 파텔라를 위로 당겨주는. 그러면 텐더나이티스가 오면 이 근육이 수축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텐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이 근육이 약화되면 파텔라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렉터스 페모리스가 이렇게 붙어 있고 파텔라에 붙어 있고 파텔라 밑에 있는 텐던. 여기 텐더나이티스를 많이 일으켰다. 그러면 이 텐던에서 침 놔야겠죠. 그다음에 렉터스 페모리스에서 침 놔야 될까요? 안 놔야 될까요? 우리 테니스 엘보에 할 때 배웠죠? 근육이 많이 쓰이고 계속 수축하기 때문에 텐던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꼭 파텔라 텐더나이티스 있으면 여기다 침을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왜 문제가 많으냐? 축구하는 애들. 축구할 때 이 근육을 많이 쓰겠죠. 렉터스 페모리스. 축구 좋아하는 애들 무릎 아프다 그러면 젊은 애들 파텔라 텐더나이티스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농구하는 애들 점프할 때도 많이 써요. 이 근육이 수직으로
굽에다 뛰는 그래서 저게 문제가 되고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는 이렇게 안쪽에 붙어있는데 여기 빠뜨려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는 중요하지 않고요. 햄스트링 뭐 야구 선수 정도 되거나 박찬호 정도 돼야지. 박찬호나 유현진 선수 야구 선수들이 던질 때 저 왼쪽 다리를 다 피죠. 최대한 펴놓고 던지잖아요. 이렇게 야구 가서 한번 보세요. 저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작년에 갔었는데 4년 동안 안 가다가 하여간 그러다가 내가 LA를 떠날 때까지 LA 다저스 스타디움을 한번 못 가볼 것 같아 가지고 갔었어요. 야구 경기. 그래서 2번 갔다 왔습니다. 덕분에. 햄스트링 머슬을 다치죠. 근데 저 머슬이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저 머슬을 침만 잘 넣으면 굉장히 잘 나요. 근데 너무 깊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잘 안 돼서 고생들을 오래 합니다. 운동선수 중에서 간혹 가다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가스토스 세미우스는 우리 장단지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이 근육이에요. 솔레니우스하고 이 두 가지 근육 나중에 아킬레스 테노이티스 때 얘기할 텐데 여기 쥐가 많이 나는 그런 병이 오기도 하죠. 그다음에 무릎 뭐 이렇게 생긴 건 다들 본인 무릎 갖고 있으니까 잘 아실 테고. 무릎에 나중에 침을 놓을 때 요 메디알 조인트 라인 요 라인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요 앞에 있는 게 스란이에요. 스란을 그냥 대충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 조인트 안으로 침을 놓으셔야 되는데 조인트 안으로 침을 놓으려면 티비하고 피모하고 어떻게 만났는지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간격이 보이죠. 그래서 투시를 할 수 있을 만큼 보실 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 놓기 굉장히 어렵고요. 톱니달 벌서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중혈 이게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부어 있는 병을 베이커스 시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 13개의 벌사들은 무릎 관절각 내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붓게 되면 무릎 관절을 많이 붓게 되면 이 벌사들이 다 부어요. 물이 넘쳐서. 그러면 이걸 빼주게 되면 무릎 관절각 내의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저 물주머니를 빼주기 위해서 보통 위중에도 쓰고요. 무릎 아플 때 위중혈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위중으로는 무릎 안까지 침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테리가 있어서 침을 이렇게 안 넣죠. 근데 위중이 무릎 아플 때 꼭 들어가는 혈자리, 무릎에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는 스란과 도피죠. 1등. 그 다음이 위중이에요. 빈도로. 그 다음이 음능천이에요. 양능천은 아니에요. 양능천은 왜 아니라 했어요? 피블라는 무릎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음능천은 쓰지만 양능천은 무릎 아플 때 안 써요. 써도 무릎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안쪽에다 넣으면 패스엔셀이 벌써가 있다 그랬죠. 이 벌사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냥 경외기열로 프리파텔라 벌사에다 침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확정열에 해당되는 거죠. 나중에 혈자리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릎 아플 때 꼭 위중에다 침을 놓는 건 이 물주머니가 줄어들어야죠. 그럼 결국은 무릎이 부어있는 사람만 위중에다 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99% 무릎이 부어요. 그래서 무릎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 스란과 위중, 음능천 다 물주머니 빼주는 혈자리입니다. 확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은 인대들이 주로 잡아주고요. 연골도 주로 잡아줍니다. 운동은 다 아실 테고. 그러면 이제 질환으로 넘어갑시다. 무릎까지도 안 먹고 되겠다. 발 먹고. 무릎이 아픈데 환자가 나 빠텔라 밑에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진단하기도 쉽고. 근데 환자들은 대부분 그냥 무릎이 아파요. 그럼 어디가 아파요? 무릎. 그냥 만져도 무릎. 어떨 때도 아파요? 그냥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떨 때도 아파요?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위에서 환자를 진찰해보면 그럴 거예요. 환자가 일목요연하게 나는 계단을 올라갈 때 더 아프고 그 다음에 무릎 빠텔라 밑에가 아프면서 최근에 안 걷다가 많이 걷고 나서 툭툭 더 아파졌어요. 그걸 저는 Q&A도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도 약해졌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특징인데 빠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은 뭐가 제일 문제냐 그러면 빠텔라 밑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앞에 쪽이 아프다라고 그냥 무릎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무릎이 특징적인 증상은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아파요. 만약에 무릎 사이에 피모하고 있는 간헐상 연골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단을 내려올 때 더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올라갈 때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내려올 때 스트레스 더 많이 받겠죠, 충격을. 근데 빠텔라 페모랄 쪽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릴 때 제가 슬라이딩 되죠, 이렇게. 빠텔라가 붙어 있고 이게 무릎이 구부릴 때 슬라이딩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동영상을 이거 되게 중요한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을 바쁘더라도 보고 갑시다. Force between the patella and the femur is evenly distributed on the surface of the femoral groove.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Most important in assuring 여기에 that the patellar 렉트라프롬이라고 이제 안 늘어나는 딱딱한 조직이 붙어 있어요. 안쪽에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잡아주는 걸 못 잡아주겠죠. 그러면 빠텔라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가 마모가 더 많이 돼서 그걸 빠텔라 페모랄 신드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Q앵글이 크면 당기는 감이 더 커지니까 안쪽이 못 잡아주면 더 많이 닳겠죠. 그러면 Q앵글이 큰 멕시칸 히스패닉 아가씨들은 아가씨뿐만 아니라 아줌마들이나 Q앵글이 다 크죠. 대부분이 다 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빠텔라 페모랄 신드롬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릎에 바스투스 메디알리스가 그만큼 발리스를 잡아줄 만큼 튼튼하면 안 나가겠죠. 그러면 치료를 할 때 빠텔라 페모랄 스페인 신드롬이 있더라고 Q앵글을 줄일 수 있어요? 골반을 줄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양방은 저걸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Q앵글이 커서 그렇다고 그냥 두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를 치료를 하죠. 그래서 요 밑에 염증이 생기는 게 그 빠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이고요. 그래서 빠텔라가 밖으로 안 나가게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통증이 많이 심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거를 옛날에는 이 밑에 밖에 결국 이제 그러다 보면 연골이 다 있죠. 연골이 약해져서 다른 것 같다 해서 연골 연화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콘드로말라시아와 빠텔라 페모랄 신드롬은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Q앵글이 큰 게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쪼그리고 앉는 건데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에서 아픈 거예요. 피는 동작이 아니라. 그 tension 맞으려면 무릎 피고 땅을 딛는 동작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환자 보면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어떨 때 제일 아파요? 물어볼 때 그냥 어떨 때 제일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평지 걸을 때나 계단 다닐 때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아파요? 내려올 때도 아파요? 이렇게 또 다시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저는 환자 중에서 저는 계단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언덕길을 올라갈 때가 더 아파요? 내려올 때가 더 아파요? 또 다시 물어봐야 돼. 그럼 저는 언덕길도 안 다니는데 그러면 에이씨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말고는 저도 아직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보통 빠뜰라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빠뜰라를 이런 식으로 검사하면 사실은 이렇게 누르면서 밖으로 검색어랑을 밀면 빠뜰라가 이제 프레셔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찰이 구부릴 때 마찰이 돼서 통증이 생겨나는 걸 보기 위해서 저렇게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빠뜰라 오퍼레이션 테스트는 되게 여러 개 있어요. Teller apprehension test is used to 이 사람은 evaluate 그냥 if the teller from what 빠뜰라를 이렇게 is 밀죠. To perform this test, have the patient lie.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빠뜰라를 세게는 아니고 가볍게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그라인드를 시켜요. 저 다 목적 뭐예요? 빠뜰라와 피머 사이에 연고를 프레셔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눌러서 젖히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그럼 내가 압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가볍게 눌러서 아프면 많이 심한 거고요. 어느 정도 텐션을 줘서 눌러서 아프면 많이 심한 거고요. 양쪽을 꼭 같이 하고요. 그래서 많이 써서 그렇다. 달리거나 자전거 탈 때도 온다 그러는데요. 제일 특징적인 건요. 안 쓰다 써서 와. 계속 쓰던 사람들은 안 와. 그래서 빠뜰라 페모랄 신드롬은 남자가 많이 올까요? 여자가 많이 올까요? 여자가 많이 와요. Q앵글이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여자들이 이렇게 딱 쓰면 허벅지 안쪽에 근육이 많이 말라 있어요. 바깥쪽 근육이 많이 말라 있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 모델들 보면 아시죠? 안쪽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잖아요. 그렇죠? 메디알리스 쪽은 근육은 특별하게 자기 운동을 안 하시면요. 약화돼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더 먼저 약화되는 근육이 메디알리스 쪽이에요. 그래서 메디알리스 쪽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운동을 따로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건 주의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치료할 때 스란을 오는데 스란에서 무릎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빠뜰라 밑으로 들어갈까요? 빠뜰라 밑으로 침을 놓으셔야 돼요. 똑같이 스란이래도. 문제는 빠뜰라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 스란에서 침을 놓거나 그래도 빠뜰라 밑으로 침을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무릎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네스란, 그러니까 한의사 면허 시험,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되게 특이한 게 이 경외기혈의 깊이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침 깊이를. 깊이는 내가 알아서 좀 높게끔 해주지. 그걸 꼭 깊이를 물어보셔. 그것도 경외기혈에서 주치증을 물어보기가 좋거든요. 무릎 아플 때 쓰는 혈자리. 이렇게 물어보기 합리적인데 주치증은 안 물어봐. 한 번도 주치증을 물어보는 걸 거의 못 봤어. 그래서 네스란. 바깥은 독비고 안쪽은 네스란. 네스란이 경외기혈에 가장 많이 쓰는 혈자리 중에 하나예요. 무릎 아프면 쓰는데 빠뜰라 밑으로 침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빠뜰라 밑으로 침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스투스 메디알리스죠. 그러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에 침을 놓으려 그러면 어디다 침을 놓아야 될까요? 이것들은 다 해당이 안 되고요. 이거는 다 백투스 페모리스에 해당되는 혈자리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 레코멘드 해주고요. 백충화라는 걸 들어볼게 될 거예요. 경외기혈 중에서 면허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혈자리 중에 하나예요. 백충화라고 얘기하는 혈자리가 나오는데요. 백충화하고 혈액. 무릎 아플 때 혈액도 나오고 백충화도 나오는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많이 안 쓰는데요. 무릎 아플 때 어떤 병증에 쓰느냐? 백충화는 어디냐 그러면 혈액보다 1촌 위에 있어요. 혈액가 2촌에 있죠. 여기서부터 2촌에 있죠. 여기가 혈액이죠. 예? 혈액가 슬개골에서 2촌이 혈액이고요. 그거보다 1촌 더 있으면 백충화예요. 이게 100마리의 벌레가 엎드려 있는 모양인가요? 이 본인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걷어서 한번 보세요. 거기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없어요? 살이. 이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거의 없어요. 거기다 다리에다 자기 힘을 딱 줘보세요. 거기가 근육이 볼록하게 올라가고 탱탱해져야 돼.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나중에 빠뜰라 페모랄 신드롬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많이 오고요.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와요.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 않을 만큼의 나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조금 계실 거예요. 30대에서 40대.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무릎이 아프지? 라고 생각하시면 검사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빠뜰라 페모랄 신드롬이고요. 그래서 노처녀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노처녀들이 갑자기 운동을 해. 살 빼겠다고. 그래서 뭐 등산을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헬스죠.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이 아파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인가 보다 하고 이제 무릎 수란에다 침 놓고 열심히 해도 안 나. 나중에 알고 보면 빠뜰라 페모랄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꽤 있었고요. 제가 치료도 많이 해줬었고 굉장히 잘 좋아져요. 근데 운동 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학정열은 여기 학정열이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학정열은 이 위에 있어요. 이거는 빠뜰라 페모랄 신드롬을 치료하려면 여기서 빠뜰라 밑으로 침을 놓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렉투스모스 텐더를 치료하려면 위로 침을 놓는 게 맞는 거고요. 벌사조를 치료하려면 직자라는 게 맞겠죠. 학정 하나가 타겟이 다 틀려지겠죠. 빠뜰라 밑에 문제를 하려면 빠뜰라 쪽으로 가야 되고 방향이 들어가는 데는 학정으로 들어가지만 아래로 가느냐 위로 횡자하느냐 아래로 사자하느냐 그 다음에 직자하느냐에 따라서 타겟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혈자들이 이런 데서 쓰는데 이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써봐도. 근데 혈에는 보통 무릎 아플 때는 쓰지 않는다. 나중에 보면요. 무릎 아플 때 쓰란, 학정, 독비, 음능천, 위중, 혈액, 그 다음에 양구까지 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혈자리들이. 그래서 혈에는 빠뜰라 페모랄 신드롬일 때는 혈에나 백충화를 넣어서 여기를 강화시켜주려면 전침을 걸고 그 머슬을 운동을 시켜주면 저침만 동안 20분 동안 달리는 것처럼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 근육만.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나머지 혈자리들은 뭐 별로 반대쪽에 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팔꿈치, 무릎 아픈데 팔꿈치에 넣는다는 환자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무릎이 아픈 건 그 위경에 지나가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경락의 위경의 수혈과 그다음에 똑같은 양명혈의 수혈. 아니면 때로는 비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빠뜰라 페모랄 신드롬은 비경 쪽은 뭐 별로 덜 아파요. 앞쪽이 아프고. 그래서 이쪽이 아플 때 여기에 보면 그 여태혈이나 분백혈 쓰죠. 근데 빠뜰라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포인트를 쓰려면 저는 그 비경 쪽을 쓰는 게 더마톱상으로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는 내관이나 태충을 섞어서 써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릎 아플 때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별로 효과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후계 신맥이 아니라 외관과 이목을 대신 썼죠. 팔맥교열로 이침 그리고 족침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텐더나이트
그 파텔라 페모랄 페인 신드롬은 사실 연골이 다른 거기 때문에 간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뭐 아픈 거 다 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 사람 논리에도 안 맞고요. 병증의 이해도 안 맞기 때문에 안 쓰고요. B가 약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은 파텔라 밑에 연골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연골이 문제가 있게 되는 건 바스투스 메디얼리스가 약해져서 오는 거고 물론 큐앵글이 문제가 되지만 큐앵글이 커도 이게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역도 선수 같은 여자는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역도 선수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역도 선수 근육 중에서 제일 강한 데가 어디예요? 렉투스 머슬입니다. 쿼드리스 렉투스 머슬이 다 강하고 이 안쪽이 역도 선수들 그 다리 보면 어떻게 돼요? 안쪽이 바깥쪽은 많이 안 부르죠. 운동을 하면 운동할수록 안쪽이 계속 부풀어져. 그러면 운동을 안 하는 여자가 갑자기 운동을 하다 무릎이 아플 때 많이 오는 병이고요. 그러면 파텔라 밑에 염증을 줄여주면서 저거를 강화시켜줘야 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 두 손을 모아서 무릎 사이에다 끼고 오그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쪽의 근육이 긴장을 하죠. 그런 식의 운동을 줄여시킵니다. 손으로 하지 않고 나중에 벌룬, 에어 벌룬을 집어넣고 그렇게 운동을 줄여시키는 방법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텔라 텐더나이티스를 잠깐 봅시다. 파텔라 텐더나이티스는 파텔라 밑에 있는 텐던. 이 근육이 많이 있어서 당겨서 이 텐던보다 이 텐던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 텐던에 염증이 생겨요. 이거는 젊은 애들, 청소년 애들이 많이 아파요. 조금 전에 젊은 여자가 많이 아프다 했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누르면 주로 아프고요. 주로 많이 오는 건 점핑하거나 키킹할 때 와요. 그래서 이거는 점퍼슨이라고 불러요. 점퍼하는 사람들 무릎 통증. 그래서 청소년 애들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 많이 시키고 그러면 무릎 아프다는 사람 있죠. 그럼 농구하거나 배구하거나 뭐 축구하는 애들 여기 통증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달리기 할 때 여기 이렇게 붙이고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죠. 이 사람들 주로 파텔라 텐더나이티스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이 텐던을 계속 당기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안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이 뼈가 당겨지다가 이게 안 끊어지고 뼈 골막을 당겨서 뼈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요. 이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서 남자나 여자애들한테 많이 오고요. 이게 파텔라 텐더나이티스 신드롬보다 더 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머스쿠스칼라터럴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뭐 치료는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간혹 갖다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꼭 해야 되는 건 스텝을 차라 그래요. 스텝을 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이 점프를 많이 하는 애들이 통증이 있는데 거기 누르면 거기 아파. 그러면 첫 번째 되는 건 스텝을 차서 그 텐던이 많이 안 당겨지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침치료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농구나 뭐 축구 같은 거 하지 마 이러면 안 할까요? 축구 선수가 계속 하겠죠, 그렇죠? 근데 쟤네들도 저게 오게 되는 이유는 이 근육을 많이 써서 여기가 아픈 거죠. 그다음에 이 근육이 통증이 있으니까 계속 수축해 있어요. 이 텐던이 쉴 일이 없어요. 테니스 엘보처럼. 그러면 이 근육들을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라이나 놓는데 스라이나 놓을 필요 없고요. 만약에 스라이나 놓게 되면 스라이나 놓게 되면 이렇게 파텔라 밑으로 파텔라 텐던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자친구를 놓을 때는 침관을 쓰시면 안 돼요. 침관을 쓰시게 되면 DTR이 생겨서 무릎을 펴버리거든요. 그래서 침을 하나 쓰고 하나 덜 놓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하다 그래요. 대신 이 부위 렉투스 페모리스 쪽에 침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정에다 침 놓는 건 당연하겠죠. 이 텐던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음시, 양구. 그래서 양구는 제일 많이 나오는 혈자리 중에 하나, 무릎에 많이 나오는 혈자리 중에 하나인데 음시나 복비 그 복토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양구는 많이 나와요. 양구는 어떨 때 쓴다? 파텔라 텐더나이티스 때 써야 된다. 쟤는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일 때는 안 써도 돼요. 쓸 일이 없어. 해당되지 않아. 간단하게 무릎 아플 때 혈자리도 쭉 10개 정도가 레커멘데이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증에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걸 강화해서 써야겠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구만 써서 부족하니까 이 혈자리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머슬, 렉투스 머슬을 이완시켜 줄 수 있게끔 우리 테니스 엘보 할 때 이렇게 근육 볼록할 때 내가 침노라 했죠. 그것처럼 저 렉투스 머슬을 딱딱해져 있는 부분에다 자침을 하셔야 됩니다. 집어서. 백충하고 혈액순환인데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분은 병증을 다 구별했는데 혈자리는 거의 90% 똑같아. 별로 의미 없어요. 오히려 여기 양릉천이나 혈액순환하는 거 저는 레커멘데이션 안 하고요. 양구나 독비스랑 족삼리 쓰라는 것도 레커멘데이션 안 합니다. 팔꿈치 반대쪽에 넣는 것도 그렇고요. 수혈은 위경이니까 위경의 조합으로 쓰는 게 낫겠죠. 양명경. 비경 아닙니다. 이분은 뭐 혈자리 다 똑같아. 나중에 뭐 가다. 근데 여기서는 그 위경을 써서 한다는데 이 앞쪽으로 지나가는 그 널브 엔딩은 L3예요. 그래서 사실은 치게 되면 여기다 넣는다고 여기다 영향을 미치지는 거의 않아요. 거의 별개의 혈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백 같은 경우 써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가 지나가니까. 그다음에 하재 문제니까 외관 이음을 썼죠. 그다음에 태충하고 내관 무릎 아플 때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태충하고 내관 쓰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텐더나이티스니까 이건 맞겠죠. 텐더의 문제니까 간의 문제고 간의 문제니까 간은 그 근을 담당해 주는 건 간이니까 그 간의 원혈인 태충과 근의 회혈인 양릉천을 쓰는 건 맞죠. 빨리빨리 잘 가죠. 시험 쉽게 많아지게. 안쪽에 인대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외상이 꼭 있어야 돼요. 외상이 없이는 인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상이 있다면 인대 손상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인대 손상이 있어요. 그럼 치료를 한다고 인대가 더 빨리 자라진다고 입증되지는 않아요. 근데 인대에다가 전기작을 걸어주면 조직 재생이 더 빨리 된다는 건 최근에 논문 나와 있다고 얘기했죠. 인대 회복을 빨리 하려고 전침을 걸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인대 내측 식배인대 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발구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팔꿈치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바루스나 발구스. 바깥쪽이면 바루스를 하겠죠. 당연히 발구스 테스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깥쪽 인대가 나가는 것 같으면 바루스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측부인대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고요. 진단하면 되고요. 메니스커스 테어가 아까 보여줬죠. 하얗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찢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어느 정도 메니스커스가 닳아서 찢어져요. 근데 찢어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아프고요. 붓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붓고 아픈 거. 근데 붓기만 줄여주면 아픔도 줄여주고 나머지 다 괜찮아져요. 붓기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인대 손상은 있어도 무릎이 불까요, 안 불까요? 인대만 나가지 않고 쭈앳 같이 나가기 때문에 꼭 부어요. 그러면 붓기가 빠져지면 인대는 제 길이로 줄어들기가 쉽죠. 근데 만약 붓기가 안 빠지면 인대는 늘어난 상태로 재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대는 원래 역할이 뭐예요?
주뼈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ROM을 제한시켜줄 역할을 하는데 인대가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 인대는 역할을 못하니까 인대가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 역할을 잃었으니까 인대는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재생이 됐어도. 그래서 발목 삐거나 어디 인대 손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 수활론을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저거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연골 여러 가지 타입을 줄여주는데 붓켓 핸들 타입 이거는 수술하러 갈 확률이 되게 높다. 이거는 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낸다? 기빙외나 락킹을 나타낸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빙외나 락킹 있는 사람들은 꼭 그 MR 찍고 수술하러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맥모레이 테스트라는 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름이 뭐 모든 검사법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맥모레이 테스트일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맥모레이 테스트는 무릎을 구부려요. 그럼 연골이 눌린다 그랬죠. 눌린 상태에서 비틀어요. 연골을 눌러서 비틀어 동작을 하는 거죠. 저게 맥모레이의 기본 개념입니다. 아이, 어쩌냐. 맥모레이 테스트 여기서 구부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발목을 막 구부리고 펴면서 이거 비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눌러서 돌려야 돼. 누르지 않고 그냥 비틀잖아요. 그럼 연골의 프레셔를 안 줘줘요. 리가멘트만 아파.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검사는요. 아플레이 컴프레션 테스트예요. 아플레이 디스트랙션은 애플레이가 아니라 애플리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눌러요. 돌려요. 그럼 연골 제일 쉽겠죠. 다리를 들어서 돌리고 돌리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 상태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당겨서도 해요. 간단하게 컴프레션과 디스트랙션 테스트를 잠깐 한번 봅시다. 눌러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르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누르셔야 돼요. 꽉 누른 상태에서요. 연골에다가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안쪽에 더 많이 되니까 안쪽으로 더 많이 누르겠죠. 대부분 연골 찌르는 거 안쪽에 찢어지니까 안쪽으로 돌리는 게 더 중요한 모션이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여기다 받치고 당겨서 돌려요. 그러면 눌려서 돌렸는데 아파. 그러면 돌려서 아프면 연골도 눌러서 돌려서 연골도 아플 수 있고 인대도 아플 수 있죠. 눌러서 아프다 그랬을 때만 들어서 돌려서 돌려요. 눌러서 돌려서 안 아프면 들어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인대도 안 아프고 연골도 안 아픈 거니까. 근데 눌러서 돌려서 아팠는데 들어서 돌려서 안 아파. 그러면 연골이 손상인 거죠. 연골만 배제된 거잖아요. 인대는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돌려서. 그래서 눌러서 돌려서 아플 때 들어서 돌려서 안 아파지면 연골 손상인 거고 들어서 돌려서 똑같이 아프면 인대 손상도 있고 연골 손상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애플 컴프레션하고 디스트레션 테스트는 꼭 잘하셔야 된다. 떼살리 같이 이렇게 눌러서 돌리는 거 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환자가 아파서 팍 주저앉으면 멀쩡했던 연골도 찢어져요. 이런 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눌러서 돌린다. 이런 상으로 좋다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연골을 누르는 검사인데요. 저는 이 검사를 많이 쓰지만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줘야지 되지. 이런 식으로 볼까요? 이 사람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연골을 만져볼 수도 없어요. 연골 만지는 검사인데요. 조인트 라인 테스트.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겨서 연골을 누르게끔. 패스엔셀이랑 이 안쪽에 벌써 X가 오는 거죠. 안쪽 아픈 사람들 이렇게 물주머니가 보였어요. 그래서 안쪽에 아플 때는 침을 어떻게 놓느냐? 당연히 스란에다 놓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 놔야겠죠. 안쪽에 인대나 연골 있는 데다 침을 놓게 되는 게 일반적인 양상이고요. 스란에다도 침을 놓을 수 있는데 내산을 더 많이 놓을 테고요. 나머지 양릉천이나 혈에 놓는 건 타당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 슬관 같은 경우는 침을 놓을 수 있어요. 패스엔셀 같은 있으면 음능천하고 비슷하게. 그다음에 곡천이나 음곡 침 놓겠죠. 당연히 안쪽에 인대가 나가거나. 그다음에 저게 연골이 손상일 때도 내가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바깥쪽에 혈액 공급이 되었죠. 혈액 공급을 더 높여주려면 바깥쪽에 맞은 데다가 침을 놔도 그 혈액 공급이 많아져서 연골이 탄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음곡이나 그 곡천 같은 데다 침을 놓게 되면 자극을 받아서 거기 블러드 서플라이가 많아지겠죠. 그럼 연골이 탄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 연골은 안 찢어지니까 안쪽에 음곡이나 곡천 같은 경우 연골의 탄력성을 받게끔 하려고 쓰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히 간경이나 비경이 지나가는 부위니까 수혈 조합할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다리니까 그 안쪽에서 열결하고 조합을 썼나 보네요. 이거.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다른 건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 있을 때 증상은 계단 내려올 때 더 아프고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처음 움직일 때 아파요. 관절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라든지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 앉았다가 아이고 잘 못 일어나서 처음에 못 걷다가 걷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관절염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 움직일 때 뻣뻣하니까. 그다음에 계단 내려올 때 더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침 넣을 때는 뭐 퇴행성 관절염 스란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안쪽에 혈액 공급량 늘려서 퇴행성 관절염 연골 탄력 받게 되면 안쪽에다 침 넣는 거지 찢어진 거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스란 양쪽 침 넣어서 부종 감소시켜주라고 치료하는 거고요. 위중에다 침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쪽에다 침 넣는 거 계속 나와 있고요. 수혈 조합 똑같이 안쪽이니까 똑같이 조합할 때고요. 위중이 어디 있어요? 위중이 없네요. 바깥쪽까지 하고 끝냅시다. 일리오티비얼 밴드는 이 바깥쪽에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바깥쪽 근육이 많이 안 커지는 거예요. 안쪽은 안 잡아주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면 점점 커지는데요. 저게 누구한테 오냐면 마라톤 하다가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 일리오티비얼 밴드 신드롬이라고 보시고요. 저게 문제가 있으시면 아까 이제 이건 인대 손상을 봤고요. 뭐냐 그러면 저 밴드가 더럽게 안 늘어나요. 근데 달리기를 많이 해서 근육이 점점 늘어나면 그 밴드를 밀겠죠. 사이즈가 커져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부드러우면 달리기 하다가도 많이 쉬거나 그렇게 되면 딱딱하지 않으니까 누르지 못하는데 계속 누르게끔 그래서 근육을 릴렉스를 시켜줘야지만 일리오티비얼 밴드는 좋아져요. 그다음에 티비얼 밴드 이 밑에 부분이 주로 아픈데요. 이 밑에 부분 아픈 거 부위에 부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릴렉스가 올 수 있게끔 탄력을 좀 받게끔 해주시고요. 그렇게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 놓는 건 단경 쪽으로 주로 치료를 많이 해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하지 맙시다. 5시간 넘었기 때문에 시간 지켜야 되는데 좀 넘었네요. 무릎까지는 시험을 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험을 치고
발목 아픈 거하고 발 쪽에 문제점하고 뭐 이렇게 중요하게 꼭 많이 볼 환자들. 그래서 무릎 아픈 주로 이제 시험은 목, 허리, 무릎 이렇게 나오겠죠. 처음부터 다 할까요? 리뷰를 꼭 원하시면 처음부터 다 할 수 있는데 깊이 있게 리뷰하라고 목, 무릎, 허리 이 세 가지. 대신 검사법도 그 목에 건 안 나겠죠. 우리 쳤으니까 공평합니다. 무릎, 허리하고 무릎은 검사법도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법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혈자리들은 이그제클리 안 물어보겠죠. 근데 이그제클리 물어보는 건 제가 강조했던 거, 뭐 백충화를 왜 넣는지, 위중을 왜 넣는지 이런 것들은 물어보겠죠. 음능천은 뭐 패스엔세린에다 놔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양구를 써야 되는 적응증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패스엔세린, 뭐 텐더나이티스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본인이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양구열은 빠테라 텐더나이티스의 머슬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양구를 꼭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구열은 빠테라 텐더나이티스 있을 때는 쓸 수 있지만 퇴행성관절염 있을 때는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빠테라 퇴행성관절염이나 패스엔세린이나 이런 때는 별 쓸 일 없겠죠. 패스엔세린 때 제일 중요한 혈자리는 음능천. 그다음에 빠텔라 페모럴 페인 신드롬 때 제일 중요한 건 백충화하고 혈액. 빠텔라 텐더나이티스 때 제일 중요한 혈자리는 양구, 그렇죠? 그다음에 무릎에 많이 부어있다 그러면 위중혈이나 양구 독비, 음능천, 위중 아니 스란 독비, 위중, 음능천, 학정 이런 식의 이제 팀을 놓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리뷰를 해주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시험들 잘 치시고 예. 그래서 그 시험들 잘 치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시험들 좀 다 잘 쳐줬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예. 시험 문제는 총 몇 문제예요? 아직 안 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30문제쯤 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문제수에 맞춰서 공부를 깊이를 다르게 하려고 그러구나. 시간은 충분히 안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깊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또 질문. 지난번에 검사법 리포트 엑스트라 크레딧 말씀하셨었는데 언제까지 내려? 제가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 성적이 다들 좋으면 안 할 거고요. 만약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뭔가 익스트라 크레딧을 줄 근거를 만들어야겠죠. 그럴 때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성적이 안 좋아, 그건 낙제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학생 잘못이니까 다시 들어야 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 수업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건 나중에 한의사가 됐을 때 굉장히 후회할 만한 수업이라서 낙제예요, 그거는. 그리고 성적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건 내가 못 가르치고 시험 문제만 어렵게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익스트라 크레딧을 줄 거고요. 오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